자, 2020년 2월 16일 일요일 저녁 8시 14분입니다. 시장 주도주에 관련해서 교육을 좀 해드릴 겁니다. 시장 주도주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테마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테마주의 흐름은 시장의 지수의 변동폭을 잡아내지를 못하죠. 그래서 일단 시장 주도주다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종목, 그 업종,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2007년도에 발행한 도서, 그 책을 지금 제가 11권을 냈는데 그 중에서 2007년도에 발행한 도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다시 활용해서 꺼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007년 이후의 흐름의 기준도 오늘 교육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 시장 주도주가 중요한지, 여러분들 계좌 수익을 올릴 때에 소형 테마주가 아닌 시장 주도주에서 수익을 내셔야만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일단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형주는 못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죠. 2003년 3월 바닥 512포인트를 찍고 2004년도 고점 939포인트를 형성했을 때 1년 1개월입니다. 1년 2개월이 되겠네요. 정확히 따지면 1년 2개월의 기준에 시장 상승률은 83.40%가 나왔어요. 그 당시에 글로벌 경기가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 자체도 폭발적인 랠리가 전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일단 2003년부터 2004년까지의 요 시장의 흐름 속에서의 주도주는 수출주의 기준이 됐습니다. 그런 이유는 환율 자체가 IMF 때 원화의 약세가 형성이 됐었죠. 그 이후에 조정을 정상적인 범위로 회귀가 되고, 그러고 나서 2002년, 2003년, 2004년 동안에 1140원을 방어를 해줬습니다. 원래로 따진다면은 뭐 900원대, 700원대까지 내려오는 게 맞죠. 그 이전, IMF 이전 수준으로 한다면. 근데 정부에서 정책적인 기준에 1100원대의 환율을 방어해주고, 환율을 방어해줌으로써, 그러니까 달러를 사재끼면서 달러는 강세를 띠고 상대적인, 그리고 원화가 약세를 띠는 거죠. 정부가 달러를 사재끼면서 그렇게 되면서 외환 보유고가 늘어나고요. 어찌됐건 그런 과정 속에서 수출주들의 굉장한 실적 호조세 연출이 된 거죠. 거기에 이제 글로벌 경기의 호황세, 여기에 이제 그 2007년도까지 기준에서 철강 조선을 넣어놨는데, 이때 같은 철강 조선, 특히 이제 조선 같은 경우에 흐름도 긍정적으로 연출이 됐습니다. 어찌됐건 시장의 지수를 견인했던 폭은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기준이고요. 그들의 상승률은 시장의 상승률 대비해서 최소 2배 정도의 수준, 그 수준의 랠리가 형성이 됐다라는 거. 그래서 대형주 기준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과연 수익이 날까? 내가 손실이 굉장히 크게 나 있는데 수익이 날까? 이런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절대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2005년도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은 가장 화두가 된 게 뭐죠? 2004년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미국 시장에서의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되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금융주들의 폭발적인 랠리가 나옵니다. 그 금융주들의 랠리에 국민은행이 있는데 삼성화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에 이거 왜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왜지? 근데 은행주들을 놓고 보실 때, 지금은 이제 국민은행이 KB금융으로 바뀌어 있습니다만, 금융지주사라든가, 또, 보험업체라든가, 이런 쪽은 채권을 많이 들고 있죠. 채권을 많이 들고 있는 상태에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채권 가격이 떨어집니다. 채권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만기 때 돌려받는 금액은 뭐 일정한 수준이 기준이 잡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기까지 가져갔을 때 부담이 없어요. 근데 새로 발행하는 채권은 어떻게 돼요? 새로 발행하는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 가격이 낮아지고 채권 금리가 올라가죠. 채권을 많이 갖고 있는 은행이나 보험에서는 그 부분이 수혜가 되는 겁니다. 시장에 알려져 있는 뭐 예대 마진이, 예금과 대출의 마진이 증가한다. 그것은 금융당국이 가만히 안 두죠. 금리 올렸다고 대출 마진 올려버리면은, 예대 마진 올려버리면은 기업이나 서민들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채권 수익률, 이런 부분이 더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고요. 또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서 제로금리에서의
대출보다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대출이 줄어들 것이다. 이건 착각이죠.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은 기업들의 대출이 오히려 일정 범위의 금리까지는 계속 증가한다는 거예요. 어찌됐건 그러한 맥락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의 금리 인상과 함께 금융주들의 강세가 연출이 된 겁니다. 역시 시장 수익률 대비해서 2배 수준의 흐름. 지금은 변동성이 더 커져 있어요. 그 부분은 뒷부분에 또 교육을 해드릴 거고요. 포스코, 현대중공업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자락에 2007년도 주도주의 기준 2007년 1월부터 11월까지 55%의 시장 상승이 나오는 그런 흐름 속에서 포스코와 현대중공업, 포스코는 어떻습니까? 포스코의 기준에서는 경기 호황세에 따른 모든 분야의 성장성, 다시 얘기한다면 이 당시 기준에선 조선, 또 2003, 4년 기준에서의 IT, 그리고 IT나 자동차가 환율 문제 때문에 실적이 둔화되어 있다 할지라도 뭐 실적이 둔화된 것이지 악화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쪽의 매출 성장 부분들, 이런 부분들, 또 건설, 또 IT까지 다 포함되죠. 그러니까 조선, 그리고 건설, 또 자동차, IT 안 들어가는 쪽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포스코의 실적 개선폭, 거기에 이제 이슈죠. 대선을 앞두고의 이슈. 이때 당시에 이제 포스코의 이국택 회장님께서 M&A 이슈를 불거뜨립니다. 어찌됐건 그러한 추가적인 내용이 있었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는 2005년도가 선복 과잉이 일어나는 시점입니다. 근데 매출에 대해서 매출 인식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도 2005년 이후죠. 그러니까 조선 같은 경우는 건조 기간이 그 당시 기준에 한 2년 정도 걸렸어요. 뭐 빠르면은 1년 6개월에서 2년 6개월까지 그 선박의 크기에 따라서는 결론적으로 현대중공업의 향후 전망치는 사실상 선복 과잉으로 인해서 정체에서 매출이 축소, 영업 마진의 축소 이런 부분인데 실질 그 매출의 인식은 2003년부터 받아왔던 그러한 수주, 그리고 저가 수주의 해소, 그리고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선복 과잉이 일어날 만큼 받아냈던 그 수주 부분의 매출 부분이 2007년도에 본격적으로 나온 거죠. 그렇게 되면서 어찌됐건 현대중공업의 상승률이 시장 대비해서 월등히 높아졌던 겁니다. 이러한 흐름의 기준이 사실상 주도주에 대한 개념에서 뒷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뭐 유료 정보인데 빠르게만 그냥 쭉 넘겨드릴 겁니다. 이 당시 기준, 2007년도 당시의 기준에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이 173개. 지금은 어떻게 돼요? 지금은 2007년도에 뭐 2000포인트 기준이나 지금의 2000포인트 기준에 똑같죠. 근데 이제 그 종목의 질, 안 좋은 종목은 퇴출이 되는 거고 좋은 종목은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 대략 한 200개 종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1조 이상짜리 종목 200개 이상이기 때문에 대형주를 겁내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LG화학 같은 경우 시가총액 5위짜리가 10%씩 하루에, 삼성 SDI 시가총액 7위짜리가 역시 하루에 10% 가까운 흐름, 상승 흐름. 또 네이버 시가총액 4위짜리 네이버가 하루에 역시 2018년 10월 달이죠. 10%씩 상승이 나오는 이런 장이에요. 또 시가총액 뭐 5조짜리, 10조짜리 이런 종목이 제약바이오에서는 상한가가 나오죠. 그죠?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 하루에 20%, 18%, 지금 시가총액 1조 8천억입니다. 대형주에서의 수익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매집 비율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 DB하이텍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22%를 이제 넘어서고 있죠. 매수 평균 단가가 얼마예요? 19,000원대죠. 거의 뭐 2만 원 잡아주면 50%면 그게 3만 원입니다. 근데 아직 물량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더 매집하고 있죠. IT 쪽에 대해서 뒷부분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시장 주도주로서 부각이 되고 있고, 그러한 흐름 속에서 전체 IT 종목군들의 뭐 SK스코롱 PI라든가 덕산 네오룩스라든가 이런 종목의 매집 비율이 5% 10%를 넘기고 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력주의 매집 비율이 15%를 넘기고 있다. 그렇다면 목표주가 설정 범위 딱딱 떨어져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집이 어떻게 됐고, 그리고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제 뭐 죄송스럽습니다만 이러한 내용들의 자세한 그러한 설명은 유료 강좌를 바로 오픈을 해드릴 거예요. 그거를 참조하시고, 그럼 오늘 뭐냐, 뭐 유료 들으라는 거냐, 그게 아니라 오늘 기준에서도 이런 종목군들을 다 설정을 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도주를 매매를 하셔야 되는 이유, 어제 오늘 여러분들께
NC소프트, 하이닉스, 대한항공 이런 종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러한 수급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어제 오늘 말씀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우리 정 의원님들 또 새롭게 교육 신청하신 분들께 다시 자세히 집중적으로 설명드리고요. 오늘 기준에서는 요걸 보여드릴 겁니다. 어제 자료가 좀 미흡해가지고 오늘 좀 보강을 했는데 오늘도 완벽하진 않아요, 사실. 조금 죄송스럽습니다만. 그렇지만은 요 정도만 오늘 배우시더라도 주도주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게 될 거고 그 주도주를 바탕으로 여러분들 계좌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거예요. 어디서 엉뚱한 종목군들, 테마주 이런 종목군들에 빠지셔서 헤어나지 못하시고 결국은 계좌가 망가지는 그런 우를 범하시지 마시고요. 주도주 위주로 보세요. 우리도 어차피 월요일 날 당연히 뭐 DPC라든가 키스트라든가 추가 공략 들어가겠죠. DPC 키스트 지난주 내내 우리가 기준 거래량 설정해 드렸던 그런 종목군 중에 하나가 되잖아요. 자, 코스피 지수의 월봉 차트입니다. 어제 보신 내용인데 2003년 3월부터 2004년 4월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죠. 512포인트에서 939포인트까지 83.39% 움직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기준에서 똑같은데요. 이 당시에도 바닥 종목을 선호한단 말이에요. KT 월봉 보시면은 2003년도 기준에서의 고점 혹은 저점 대비해서 2004년 4월 시장의 검은 색깔선 코스피 종합지수인데 그 검은 색깔선의 흐름 대비해서 전혀 연동되는 폭이 없죠. 주가 흐름 자체에 연동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당시의 기준에 자동차라든가 그리고 IT라든가 또 조선이라든가 철강 쪽의 흐름을 따라잡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런 KT 월봉 놓고 보실 때 이런 종목군들 바닥 종목만 찾으려고 계속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대형주는 바닥에 놓여져 있다? 그거는 못 움직인다는 얘기죠. 외국인 기관이 매수가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움직임이 나오고 공매도 상환이 일정 부분 형성이 되고 그 이상의 탄력이 나올 때 그때 기준에서 놓고 보시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때 기준에서. 움직임이 나올 때. 바닥에서 이렇게 멈돌고 있는 거는 쳐다보면 안 돼요. 다시 얘기를 든다면 포스코 같은 경우가 일단은 시장 수익률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보다 조금 강세예요. 사실은 그렇다면 이 시기에는 포스코보다는 당연히 조선주 또 자동차, IT 이쪽을 보는 게 맞죠. 이 기준에서 바닥을 돌리는 흐름에 실질적인 랠리가 나오는 기준의 흐름에 거기에서부터 따라붙는다는 거예요. 앞부분을 다 놓쳤다 할지라도 이 정도 라인만 되더라도 천하의 포스코가 이 정도 올라온다? 예? 바닥이 9만 1,000원에서부터 13만 원까지 40% 이상 올라온다? 혹은 50% 이상 올라온다? 60% 올라온다? 그럼 여기서라도 놓고 보시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포스코를 개인들이 끌어올립니까? 외국인 기관이 잡아 올리겠죠. 그럼 벌써 이미 여긴 안 나타있지만 수급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겠죠. 그러면 일정 범위의 쇼커볼링 혹은 일정 범위의 공매도 상환 나머지 부분은 순수한 순매수가 들어오는 거고 시장에 대해서 누구나 해석할 수 있잖아요. 와 바닥 대비해서 돌립니다. 뭐가 전체 시장에 돌립니다. 왜 돌립니까? 2002년 말에 물동량이 증가해서 세계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됐고 그로 인한 해운주들의 폭발적인 폭등 랠리가 일어나고 거기에 조선주들의 수주가 증가하고 이렇게 물동량이 증가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출주 기준에서 놓고 볼 수밖에 없고 환율이 굉장히 우호적이었고 그럼 모든 조건에 대형주들 위주에서 보시면 되는데 그 대형주에서도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그래서 명분이 있어서 수급이 외국인간 수급이 유입되는 이런 종목군들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조선주들에 대한 매수세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조선주들 뭐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결과적으로는 조선주, 아까는 자동차 IT를 보여드렸죠. 삼성전자, 현대차를. 근데 실질적으로 조선주의 랠리가 사실상은 조금 더 컸어요. 이쪽은 완벽한 업황 조서죠. 30년 만에. 예? 선박의 수명이 보통 25년, 30년인데 70년대에 폭발적인 선박 수주가 있었고요. 선박 발주가 있었던 거죠. 거기에 수주가 있었던 거고 그러고 나서 30년 만에 업황 조서가 나온 겁니다. 그만큼 경기가 엄청나게 크게 개선됐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2004년 5월부터 2006년 5월까지 이때 당시에 잘 보세요. 4월 달에 코스피 지수가 939포인트 찍었다 그랬잖아요. 4월 달에. 그게 713포인트까지 빠집니다.
그럼 얼마 빠진 거예요? 230포인트 빠졌죠. 고점 대비. 그럼 얼마예요? 20% 이상, 25% 빠진 겁니다. 시장이 충격을 받으면 그렇게 충격을 받아요. 고점 대비 20% 이상의 충격. 글로벌 시장에서 전체적인 흐름에서 악재가 나와서 우리나라 시장도 20% 이상 조정을 받은 게 언제예요?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사태.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그 기준이 동남아 위기로, 외환 위기로 터진 거고 우리나라의 IMF 사태로 터진 겁니다. 그러고 나서 뭐 크게 있는 부분을 본다면 이제 IT 거품 빠질 때 있고요. 그 다음에 9.11 테러 났을 때 있고요. 그리고 20% 수준의 조정을 받은 저 2004년도의 기준의 조정의 이유는 첫 번째가 중국의 긴축에 관련된 우려감. 예? 글로벌 경기가 엄청나게 살아난 거는 그 중국 쪽의 개방 정책에 의해서 90년대부터 중국은 성장세를 나타냈습니다, 사실. 근데 두 자릿수 성장에 대한 기대 요인을 가져간 게 2000년대부터예요. 그게 본격적으로 나타난 게 2003년, 2002년 말, 2003년. 그렇게 되면서 중국이 블랙펄 역할을 해주고 그렇게 되면서 물동량이 증가하고 크게 움직임이 나왔는데 중국이 과도하게 움직인다라고 해서 중국 당국이 긴축을 단행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과 함께 조정이 나온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야, 이처럼 경기가 살아난다라고 한다면 우와 대박인데 야 금리 올리자 라고 해서 금리를 1% 금리에서 돌리죠. 예? 9.11 테러 나고 1% 금리에서 돌려서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몇 차례 금리를 올립니까? 17차례 올립니다. 1년에 FOMC 회의는 8차례가 있어요. 1년에 금통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통위가 1년 내내 매달 있죠, 매달. 미국 같은 경우는 8차례의 금리 회의가 있습니다. 그 8차례 매년 8번씩 다 올린 거예요. 0.25%포인트. 그럼 금리를 올릴 때의 금리에 대한 수혜주가 가장 시장에서 각광을 받겠죠. 물론 나머지 실적이 우수한 종목군들도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어찌됐든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 우려감, 걱정 이런 것 때문에 중국의 긴축 우려감과 함께 더불어서 시장이 단기간에 20% 이상, 25%의 조정이 나왔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2004년 8월에 저점을 찍고 장악형이 나오죠. 캔들 기준에서는 장악형, 장악 확인형. 그러고 나서 쭉 뻗어 올라가서 2006년 5월에 1464포인트까지. 이 당시에 상상을 초월하는 폭발적인 랠리가 나온 겁니다. 이때 105% 시장 상승률이 나왔다고 한다면 KT는 어때요? 못 움직이죠. KT 2004년 4월 저점 대비해서 고점까지 4만 5천 원까지 얼마 움직여요? 여기가 3만 원대라고 기준 잡으면 3만 4천 원 이렇게 잡으면 11,000원 움직이죠. 30%? 시장은 105% 움직이는데 30%?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지금 쥐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이런 종목을 선호하고 안 된다 죽어도. 삼성전자를 우리는 지금도 가지고 있지만 이 당시 기준에 삼성전자 윤정도가 가지고 갔을까요? 거짓말. 절대 안 갖고 갑니다. 왜? 아까 환율을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의 흐름이 움직이지 못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환율이죠. 4분기 기준에 여기입니다. 여기. 4분기 기준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야당이 얘기를 합니다. 야당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야, 환율 이따구로 방어할 거야? IMF 이전 수준으로 회귀한다면 900원 미만 700원 이렇게 내려와야 정상이지. 이렇게 환율을 방어해서 가면은 야, 지금 고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인데 지금 정부에서 큰 소리 빵빵 치는 게 수출 두 자릿수 성장이 수출의 두 자릿수 성장이 87, 88, 89 올림픽 때 이후에 처음으로 수출이 두 자릿수 성장한다고 악을 쓰고 니네들 마케팅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수입도 그만큼 증가했잖아. 경상수지가 낮은 게 없잖아. 87, 88, 89처럼 그렇게 잘 나가는 게 아니잖아. 왜 뻥쳐? 왜 환율 방어를 이따구로 해? 환율을 이렇게 방어하게 되면요. 통환사채에 대한 발행 부담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환율을, 외환을 쥐고 있다는 거. IMF 때 외환 잔고가 부족해서 망했다면서요. 그거 사실은 뻥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외환 잔고 많아도 리먼 브러스 때 겪어보셨잖아요. 외환 잔고가 많더라도
리먼 때 겪어보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단기 외평채, 그 다음에 장기 외평채, 그러니까 장기 부채, 단기 부채가 전부 지금 가지고 있는 외환 잔고보다, 외환 잔고보다, 외환 자산보다 단기 부채의 규모가 더 큽니다, 사실상. 그래서 통화 수합이라는 것도 진행을 하고 하는 건데, 어찌됐건 그런 걸 다 떠나서요. 결론적으로는 이 당시 기준의 외환 잔고로 따졌을 때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 버리죠. 그만큼 달러화 자산은 무지하게 삽니다. 미국이 달러를 찍어내서 먹고 산다?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달러를 찍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채권을 찍어서 먹고 사는 거죠. 채권을. 그 채권은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그러니까 세계 외환잔고 상위 국가가 전부 미국과 우방국가예요. 미국의 우방국가입니다. 중국이 우방국가가 아니에요. 미국의 채권을, 미국 채권을 세계에서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중국인데, 뭐 중국하고 미국이 무역 분쟁을 한다? 말 같지도 않은 트럼프의 정치 쉬운 거죠. 중국에서 그 무역 분쟁 관련해서 엄청난 이슈가 되고 있습니까? 중국 내에서? 중동에서 야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한다더라. 그거 이슈가 되고 있어요? 트럼프의 정치 쉬운 거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민감하게 볼 수밖에 없는 위치가 되고, 유럽이 무역 분쟁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시각을 곤두세우고 있나요? 그러지 않아요. 어찌됐건 그런 모든 내용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고, 오늘은 주도주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늘의 기준에서 설명드리는 부분은 시장의 흐름에서 환율의 부분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무너져서 그 외환잔고의 기준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외환잔고의 기준이 아니라 환율의 변동의 흐름이. 환율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 되면서 삼성전자를 과연 그 당시 기준에 편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느냐, 자동차주를 그 당시에 편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대만 뭐 가권지수 큰 의미 없으니까 환율 부분을 놓고 볼게요. 한국의 원 달러 환율. 이 환율 보시면 어떻게 되세요? 쭉 보시면 IMF 이후에 리먼 또 뭐 이렇게 쭉 연동돼 있는데, 가장 단순하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환율 방어를 얼마 해줘요? 1140원에 환율 방어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환율 방어를 해준다는 게 외환 당국이 시장에서, 우리나라 외환 시장에서 달러를 사주는 거죠. 정부가 달러를 사는 겁니다. 달러를 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달러의 수요가 증가하니까 달러는 강세를 띠고 원화는 약세를 띠겠죠. 원화가 약세를 띠게 됨으로써 수출주들은 그에 대한 수혜를 받게 되겠죠. 원래 IMF 이전 수준으로 회귀된다면 900원이 이탈되고 내려와 있어도 이상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원화 가치의 훼손이라는 거예요. 어찌됐건 국정감사를 통해서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인위적인 방어가 깨져버립니다. 깨져버리면서 2007년도에는 결국은 얼마까지? 900원이 이탈되는 흐름까지. 근데 윤 정부는 박수치고 좋아했어요. 왜? 자랑스럽잖아요. 원화의 가치가 1100원을 줘야 1달러를 살 수 있었는데 900원만 줘도 1달러를 살 수 있다? 아니, 우리나라의 원화가 강세를 띠고 어찌됐건 인정을 받고 있는데 그거를 왜 엉엉 울고 난리를 치느냐고 방송에서도 악을 썼어요. 근데 이 당시에 환율이 깨지면 뭔가 큰 문제가 불거진다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조장을 했죠. 누가? 뭐 삼성그룹, 뭐 현대그룹 다 마찬가지, SK그룹. 무슨 말이냐면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또 기업의 입장에서는, 수출주의 입장에서는 환율이 방어가 되고 있어야 자신들의 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애국심 마케팅을 굉장히 2007년, 뭐 2010년 지금까지도 애국심 마케팅을 굉장히 악용을 해서 이어가서 그것을 수익으로 연동시키는 게 우리나라의 사실상 흐름이었죠. 결론적으로 환율이 깨진다고 해서 전체가 깨진 게 아니고, 환율이 깨졌어도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시장은 폭등 랠리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폭등 랠리가. 결론적으로 시장의 이러한 폭등 랠리, 환율이 2004년 말에 깨지든 말든 시장은 수출주가 그렇다고 해서 수출이 악화되는 게 아니에요. 둔화될 뿐이지 성장은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나 현대차의 실적 개선은 지속되고 있었어요. 악화되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경기가 좋았다는 겁니다. 다만 그들이 경쟁력이 환율 때문에 둔화돼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요구를 충족시킬 만큼의 흐름은 아니었다. 결론적으로 주도주가 되기는 어려웠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들을 주도주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는다. 삼성전자의 지금의 흐름에서는 주도주의 역할을 가져갈 수 있는 위치, 실적이 뒷받침되는 위치, 환율도 여전히 1,100원대를 유지해주는 위치, 1,100원대 환율에서 가장 강했던 수출주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위치.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지금은 보는 겁니다. 이때는 시장 수익률이 안 나오는데 이걸 보세요. 그 시각을 지금 바꾸시라는 거예요. 아, 1등이니까 산다?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현대차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2019년 상반기에 현대차, 기아차를 봤던 것은 실적 개선폭을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었고 거기에 외국인 기관 수급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유입됐기 때문에 그들의 시각이 바뀌었다면 이거는 진짜 업황이 개선될 수 있겠구나. 근데 쇼커버링 인지, 공매도 상환 인지 일정 범위 들어오다가 멈추고 다시 2019년 하반기부터 악화가 됐죠. 그럼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기준에 지금의 기준에서 환율도 긍정적이고 다 좋은데 삼성전자만 보는 이유는 4차 산업혁명이 완벽해졌기 때문에. 그건 뒷부분에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예? 뒷부분에. 현대차를 안 보는 이유는 자동차를 안 보고 개별 자동차 뭐 현대위아라든가 만도라든가 이런 쪽만 보는 이유는 엔화의 약세 때문에 자동차는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구조라서 그래서 안 보는 겁니다. 어찌됐건 이 당시에 삼성전자를 편입한다? 그것처럼 바보짓은 없습니다. 다만 삼성전자를 편입하고도 수익이 나기 때문에 박수치고 다들 좋아하세요. 왜? 수익 나본 적이 없거든. 시장은 105% 오르는데 내 거 86%만 올라도 박수치고 좋아해요. 응? 고점에서 그냥 박살나서 이제 반등이 나오는데도 고맙다고 박수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도 보시면 포스코가 그나마 시장 대비 조금 더 올라요. 시장 대비 조금 더. 최소한 시장 대비 강세를 띠는 이런 포스코를 놓고 본다든가 아니면 실질적인 랠리를 가져가는 현대중공업. 근데 이렇게 보시면 감흥이 없죠? 이렇게 보시면 감흥이 없어요. 왜? 아휴, 이래가지고 무슨 뭐 언제 수익 나? 뭐 시장 대비 뭐 이 정도 오른 거 뭐, 아휴, 현대중공업은 그나마 좀 낫네. 근데 나머지는 뭐 2배 오르는 거 뭐, 에휴. 다른 건 뭐 폭등 랠리 나오는데 에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자 다시 보겠습니다. 2003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의 차트고요. 실제 이제 2003년 3월 저점 512포인트에서부터 2007년 11월 고점 2085포인트까지 307% 움직였어요. 근데 조금 전에 보여드린 KT 어때요? 42,000원이에요. 3월 저점이. 42,000원 3월 저점 2003년 3월 저점 대비해서 시장은 300% 올라와 있는데 얘는 얼마? 42,000원 대비 저 고점 12월 달에 고점 57,000원 얼마? 15,000원 올라와요? 40%가 안 되죠. 시장 300% 올라오는데 40%도 안 올라오는 종목을 사서 아이고 좋다 할 거예요. 2004년도에 깨질 때 피눈물 흘리고 이런 종목이 아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윤정두가 삼성전자 얘기하고 있지 이때 당시에 2004년 10월 이후에 환율 이만큼 잘하는 윤정두가 환율 붕괴되고 있는데 삼성전자를 매수하라고 그랬을까요? 현대차를 매수하라고 그랬을까요? 이때는 악수고 매도하라고 그랬어요. 악수고. 응? 막연하게 삼성전자 1등 주니까 산다? 아니죠. 시장이 300% 오르는데 2006년도 고점 찍은 게 186%뿐이 안 돼요. 그러고 나서 핸드셋 부분의 업황의 정점 인식, 그렇게 되면서 주가가 오히려 시장은 2007년도에 폭발적인 추가 랠리가 나오는데 삼성전자는 어떻게 돼요? 이 당시 고점 대비해서 깨집니다. 요만큼 올라갔다가 깨집니다. 그죠? 깨지죠.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시가총액 1위니까 산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걸 샀어야 돼? 이 당시 기준에. 그리고 어떤 걸 샀어야 돼요가 아니고 지금 중요한 거는 두 가지의 관점에서 교육을 해드리는 건데 하나는 어떤 업종을 사야 됩니까의 기준이 되고 또 하나는 이런 시장 주도주가 어마어마한 상승 랠리를 나타내 주기 때문에 엉뚱한 종목을 보시지 말라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보시면 포스코예요. 시장 307% 오를 때 포스코 740% 올라왔습니다. 이거 별로 아니에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에이, 뭐 7배 오른 거 뭐.
아니 시장이 3배나 올랐는데 7배 오른 게 뭐 아유 저 정도는 나도 잡을 수 있을 거겠습니다. 그러면 포스코 말고 하나 더 볼까요? 동국제강은 어때요? 시장이 3배 오를 때 동국제강은 18배, 시장 대비 6배 더 오릅니다. 이게 주도주예요. 철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동국제강은 뭡니까? 조선 후판입니다. 조선 후판. 그렇게 되면서 철강 쪽의 경우에 조선주에 대한 호황세, 자동차가 그랬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자동차가 뭐 망했습니까? 그 당시에? 글로벌 경기가 그렇게 좋은데 다만 시장의 랠리에 못 미치는 실적 개선폭이라는 거죠. 실적이 뭐 붕괴되고 아니 실적은 계속 좋은데 시장의 랠리에 반응할 수 없는 그러니까 실적이 100% 200% 증가가 아니라 찔끔찔끔 증가했단 말이에요. 어찌됐건 증가했기 때문에 그쪽 또 건설업종 장난 아니었죠. 건설업종 여기다 안 넣어드려서 그렇지 건설업종 넣어드리면 입이 쩍 벌어질 거예요. 왜? 글로벌 경기의 수혜 그리고 글로벌 경기가 호전되면서 중동 국가들의 어떤 부분이 생겨요? 오일에 대한 유가에 대한 폭발적인 흐름 그거를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여기서만 놓고 보시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같이 또 놓고 보시자는 거예요. 두바이유가 먼 기간 동안 나오니까 두바이유로 볼게요. WTI나 똑같습니다. 2003년도 이후에 이렇게 흘러가면은 100%를 넘기는 흐름. 여기서는 사실상 오버슈팅이죠. 2007년도 금리 인하 단행한 이후부터 오버슈팅이에요. 저것은 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어찌됐건 22불에서부터 85불까지 폭발적인 랠리가 나오는데 이 이후에 오버슈팅이 됐든 뭐가 됐든 추가 랠리가 나오는데 그럼 중동 국가들은 어떻겠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뭐 경기 호황세가 나왔겠죠. 중동 국가들이. 그에 관해서 건설주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건설주들도 사실상 다소 뭐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시커먼 흐름이 좀 있었죠. 어찌됐건 다 떠나서 보시자고요. 2003년 이후에 중동발 실적 개선폭을 무기로 해서 움직였던 건설주들. 이게 멀쩡하게 그냥 실적만 바탕으로 해서 움직였을까요? 웃기지도 않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저가 수주를 하죠. 말도 안 되는 저가 수주를 합니다. 어떤 입김에 의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저가 수주를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금에 대해서 수주 자금에 대해서 뭔가의 목적이 있었나 보죠. 모르겠어요. 그걸 더 심각하게 말씀드리면 윤정도 어디 잡혀갈지도 모르겠고 결론적으로 GS건설 같은 경우 얼마? 11,000원에서부터 19만 9천원까지. 거의 뭐 20배죠. 이게 주도주라는 거예요. 대림산업 같은 경우도 한번 볼까요? 정확히 뭐 그때 당시 전체 건설업체의 그 랠리, 폭발적인 랠리는 거의 뭐 비슷비슷하게 나왔는데 등락률까지는 제가 명확치는 않아요. 다만 GS건설 같은 경우가 20배 정도의 흐름 그리고 마찬가지로 2003년 바닥 대비해서 13,900원에서부터 20만 원 역시 마찬가지로 뭐 20배는 안 되더라도 그 정도의 흐름.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될까요? 뭐 어마어마했겠죠. 현대건설도. 감자 이후에 재상장하고 뭐 얘를 잘 뭐 그때 당시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얘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현대건설이 끝내주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업종 전체가 갔다는 거지. 얘도 20배 좀 못 미치는 거죠. GS건설이 가장 많이 간 거죠. 그러면 업종 전체가 저렇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개별 종목의 흐름이 아닌. 다시 보시면은 철강의 흐름에 그때 뭐 시가총액 1위였던 삼성전자 못 움직이죠. 현대차 못 움직입니다. 시장 대비 못 움직여요. 상승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오는 업종도 있고. 철강 같은 경우에 이만큼의 흐름, 건설주 지금 안 넣어놨습니다만 중동 수혜에 따른 또 거기에 좀 뭔가 또 다른 이유. 그렇게 되면서 건설주들의 20배 가까운 흐름. 동국제강의 이러한 흐름. 현대중공업 15,900원에서부터 55만 원까지 33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건 사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건데 왜 이런 거를 꼭 테마주에서만 찾으려고 하냔 말이죠. 신라젠 같은 거, 셀트리온 같은 종목에서만 찾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미약품 같은 데서 찾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이런 종목에서 정상적으로 실적이 개선되는 쪽에서 앞으로 잘 될 것이야 라고 이상한 급등 랠리가 나오는 그런 쪽이 아니라 진짜 지금의 기준에서 시장이 100% 올라와 주고
예? 그리고 주도주가 현대중공업처럼 저점 대비 33배. 근데 여러분들이 솔직히 33배를 원하세요? 아니잖아요. 33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솔직히 얘기하면 이런 거죠. 예? 밋밋하게 갈 때 말고 폭등 랠리 나올 때 오버슈팅 나올 때 한 15만 원에서부터 55만 원까지 가자. 40만 원 정도 수익 나면은 한 200% 300% 수익 나자. 극대형주에서 계좌에 좀 빵빵하게 채울 수 있는 종목에서 얘보다 조금 가볍게 움직이는 거 하나 봐요? 띵 이런 거 원하시는 거죠? 현대미포조선. 얘가 신라젠처럼 시가총액 10조까지 올라가는데 매출액이 50억 분이 안 나오는 그런 쓰레기 업체가 아니죠. 15만 원에서 지들 지분 다 팔아먹었으면은 지금 10분의 1 토막 나 있을 때 위에서 판 지분 5%만 지금 밑에서 사면은 50%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데도 신라젠 이 못된 것들은 대주주, 회사 관계자 이것들은 팔아먹기만 했지 매수도 안 하죠. 근데 그런 종목을 단타 이외에 주도주로서 이런 수익을 내주라고 말꼬리 잡듯이 잡아서 보유하면 안 된다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바른손 ENA, 바른손 뭐 이런 종목군들 우리가 지금 안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다 들어가서 수익을 냈고 또 바닥부터 들어갔던 종목은 컴퍼니 K 같은 경우 다 수익 냈고 단기적으로. 근데 그런 종목의 비중을 1%만 드리는 이유가 이런 정상적인 시장 주도주에서 또 주도 업종에서 이러한 흐름을 이러한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이성적인 종목은 감당이 안 돼. 그 이후의 흐름에서는 너무 먼 옛날 얘기 아니냐? 보겠습니다. 2008년 10월부터 2011년 4월까지 150% 시장 올랐죠? 아니 시장이 지금은 150% 오르면 안 돼요? 혹은 지금 100% 시장 오르면 안 됩니까? 뭔 그렇게 겁들이 많아요? 그러면 뭐 100%도 필요 없고 100% 시장 오른다 그러면 저거 정신 나갔네 윤정도 바보네 이럴까봐 그럼 제가 3,000포인트만 얘기할게요. 3,000포인트만 얘기하면은 지금 대비해서 한 35%? 예? 그냥 편하게 40%라고 할게요. 시장 40% 올라간다고 치고 시장 대비해서 2.5배, 100% 올라갈 종목. 2.5배만 움직이면 되겠죠? 여러분들 원하시는 게 좋은 종목에서 100% 수익 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뭣도 모르는 이상한 종목에서 시가총액 뭐 300억짜리 바른손이 시가총액 300억이었어요. 그거를 잡아 끌어올려서 뭐 시가총액을 1000억을 넘기고 이런 종목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300억짜리. 그런 거 말고 조금 전에 봤듯이 현대미포조선, PC선이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망한 액화 석유화학 운반업체란 말이에요. 이런 PC선에서의 이러한 100배, 108배입니다. 108배. 근데 108배도 아니고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10만 원에서 40만 원 이걸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진짜로 108배를 원한다면은 저 바닥에서부터 갖고 오면 되는 거고 어디 이상한 바른손이 아니고 우리가 바른손 ENA를 들어갔기 때문에 바른손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수익을 냈기 때문에 현대중공업 마찬가지고 이러한 흐름을 똑같아요. 150%의 시장 랠리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들의 기준에서는 시장이 지금의 기준에 100%도 필요 없어. 겁들이 많으시니까 40%만 움직인다고 쳐도 3천을 넘깁니다. 그럼 40%를 들어 올릴 때 주도주가 2.5배만 움직여서 3천 넘길 때 3천 넘길 때 내 종목이 100%만 안정적으로 수익을 냈으면 좋겠다 하시는 게 여러분들 아니세요? 요즘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게 그거예요. 삼성, SDI, LG화학 이런 종목으로 나 수익 내게 해주세요. 한진칼로 수익 내게 해주세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매 사인, 문자 사인, 매수 매도만 저한테 정확히 주세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매수 매도 사인만 정확히 주시면 저 1년짜리 가입할게요. 대부분이 이러시지. 저 바른손 주세요. 저 바른손 ENA 주세요. 이런 분들은 저희한테 오지를 않아요 별로. 아니 뭐 3일 만에 200% 나면은 그게 정상적인 건가? 3일 만에 200%가 아니라 3일 만에 100% 나오고 그럼 그게 정상적인 종목이에요? 비정상이잖아. 그럼 이때 당시에 그럼 보시자고요. 그럼 진짜로 대형주가 그 수익을 주냐? KT 같은 거는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종목은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종목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종목, 한국전력 같은 이런 종목. 또 이런 종목이 뭐냐면 이런 종목, 삼성전자 같은 이런 종목. 시장 다 가는데 지 혼자 못 가 150% 올라요. 이런 종목, LG화학 같은 이런 종목 사야지.
시장 150% 오를 때 987%입니다. 다만 LG화학이나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 13배 오르는 이런 종목, 지금의 여러분들이 좋아하셨던 제약바이오의 폭발적인 랠리, 신라젠 6,000원에서부터 15만 원까지, 실제 여러분들이 들어가셨다는 거는 신라젠 6,000원이 아니라 2만 원, 3만 원, 4만 원 때부터 들어가서 15만 원이에요. 진짜로 볼까요? 윤정준에는 그 전부터 이미 다 들어가고 있었고, 강연회장에서 오픈해드릴 때가 17,000원대에서부터 오픈을 해드렸고 2만 원에 오픈을 해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솔직히 뒤돌아서서 봐보세요. 한번 어떻게 돼 있는지. 여러분들이 흥분해서 들어간 거는 주봉으로 보여드릴까요? 주봉으로 보시면은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들어가신 거예요. 처음에 움직일 때 이런 데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이럴 때 막 따라잡은 거죠. 뭐 이럴 때도 좀 나. 이럴 때부터 여기서부터 와 이거 조정받는다 하고 과도하게 조정받았다 하고. 그 실질적으로 움직임 폭은 별로 없어요. 저 기준도 일봉으로 당겨 보시면요, 15만 원 찍은 거 하루에 찍고 내려온 거 하루. 거기서 뭐 형성이 돼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지수 빼버릴게요. 정신없으니까. 이평도 빼버릴게요. 정신없으니까. 이거 여러분들께서 실질적으로 이럴 때 대부분이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이럴 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와 내가 사는 건 되게 잘 사요. 그래봐야 솔직히 최고점까지 100%뿐이 안 움직였어. 근데 비이성적인 논리로 야 8,000원에서부터 폭발적인 랠리가 나왔던 것처럼, 혹은 누가 거짓말해가지고 2만 원에서부터 지들은 사가지고 왔다고 뻥치는 거에 넘어가셔서, 실은 혹은 이럴 때 20% 이상의 등락입니다. 이게 23% 등락이에요. 종가가 7%. 그럼 적고리에서 잘랐어야 되는데 안 자르고 우린 갖고 가서 수익 냈다고, 이런 거짓말에 현혹되셔서 결국은 수익은 잠깐 변동성 더블 났을 때 하루, 그것도 그러나서 내리 연일 깨질 때 저평가라고 막 들어갔다가 요 등락 범위에 100%도 안 나오는 등락 범위에서 꿈을 키웠던 거죠. 꿈을. 결국은 7,800원까지 상상을 초월하는 조정폭. 왜? 대주주가 다 팔아먹은 거를 무슨, 지금까지도 여기에 매달려서 신라젠을 매매한다는 거는, 그거는 바보들이 하는 짓이겠죠. 여러분들의 기준에서 결론적으로 롯데케미칼과 LG화학을 그런 데에 비유를 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유가의 급등에 따른 정유화학업체의 수혜다. 이거는 그 당시에 1인용 투자자문과 자문형 투자자문의 거짓말 때문에 형성됐었던 내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유가 부분을 다시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알고 대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유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흐름인데, 윤정두가 말씀드릴 때 뭐라 그랬습니까? 저 부분에 있어서 오버슈팅, 조금 전에 오버슈팅이 나온 구간이 있다. 오버슈팅이 나온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은 정확히 따졌을 때 이쪽에 위치가 됩니다. 2007년도 9월. 2007년 9월에 미국에서 이미 어떻게 해요? 금리를 내립니다. 금리를 내린다는 건 뭡니까? 시장이 정점에 달했다. 경기를 부양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금리를 왜 내렸느냐라고 하면, 2007년 9월에 이미 2007년 연초부터 불거졌던 서브프라임에 관련해서 미국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고, 그 서브프라임 문제가 이미 터지고 있었을 때입니다. 리먼이 터져서 이렇게 무너지기 이전에 이미 IB은행 5군데, IB은행 중에서 5위였던 베어스턴스가 2008년 초에 무너지고요. 그죠? 무너졌잖아요. 파산했잖아요. 그리고 리먼 브라더스가 그 다음에 파산한 거예요. 2008년도 하반기에. 그러고 나서 메릴린치가 매각이 된 거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그죠? 그리고 그 골드만삭스하고 JP 모건 체이스만 남아 있는 거고. 어찌 됐건 전체적으로 이때가 금융시장이나 모든 상품시장에서는 정점을 인식하는 시점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쪽에서도 어떤 부분이 있겠어요? 들어와 있던 자금에 대한 오버슈팅과 함께 그 물량의 해소. 그리고 리먼이 터지면서 경기가 침체되는 그 흐름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경기가 침체되는데 수요가 없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른 게 뭐예요? 수요가 발생되면서의 랠리. 이렇게 되면서 화학 정유업체의 랠리도 이때 나타납니다.
예? 근데 이 당시에 오버슈팅 나올 때에는 정유화학 업체 제대로 못 움직여요. 그러고 나서 이때 폭락이 나오죠. 이때 올라간 이유는 오버슈팅의 이유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뭡니까? 금리를 인하하면서 결제통화의 약세, 달러화의 약세가 나온 겁니다. 금리의 인하, 달러화의 약세.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서 일단 시장 폭락 나오면서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시장이 경기 둔화의 우려감이 아니라 경기 둔화인 거죠. 그렇게 되면서 폭락. 그러고 나서 유가가 왜 움직였어요? 경기가 살아났습니까? 금리 올린 거는 2015년 말이에요. 유동성의 공급을 축소하겠다, 출구 전략을 단행하겠다, 미국의 기준에서 진행한 게 2010년, 13년입니다. 그죠? 2013년까지는 또 2015년도 미국이 금리 올릴 때까지는 그러고 나서도 유럽이나 일본은 금리를 안 올렸어요. 그런 시점에서 경기가 바닥을 찍고 돌리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뭐 낙폭과대여서 이렇게 돌려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2003년도처럼 22불까지 내려오더라도 이상할 거 없잖아요. 경기가 안 좋아졌다는데. 결국은 이거는 결제통화, 달러의 약세. 달러가 어느 정도 약세를 떴냐면 일본 엔화 대비로 기준을 잡았을 때 그것도 보여드려야겠죠. 엔화 기준 대비해서 120엔, 130엔 하던 그 1달러의 가치가 75엔까지 내려와 버린 겁니다. 75엔. 120엔 때 2007년으로 뭐 기준 잡으면 120엔 때 기준에서 75엔 때 124엔에 1달러를 주면 124엔을 받아올 수 있었는데 달러 가치가 약세를 띠면서 75엔이 된 거예요. 이걸 역으로 따진다면은 엔화가 강세를 띄었기 때문에 자동차 쪽에서는 이 당시 기준에 엄청난 경쟁력 우위와 함께 실적 호전세가 나타난 거죠. 다시 일로 와서 화학을 따져본다면 결론적으로 이때는 뭐예요? 유가 상승 부분이 결제통화의 약세이지 경기가 회복돼서가 아닙니다. 수요의 증가가 아니란 얘기예요. 다시 얘기한다면 그 당시 차화정 랠리 중에서 석유화 업종의 기준에서는 정제마진이 증가한다. 정유업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거짓말을 하면서 자금이 시장에 넘쳐나다 보니 랩 상품의 자금이 어마어마했잖아요. 랩 상품에. 그래서 차화정 랠리, 70주 랠리, 자문사가 편입하는 종목이 폭등하는 랠리. 자, 다시 따져보면은 유가 부분은 좀 전에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가가 사실상 2007년도 고점을 넘깁니까? 예를 든다면. 못 넘기죠. 그리고 나서 이때 폭락 나오는 게 뭐예요? 왜 폭락이 나와요? 출구 전략. 두 번째 2015년도에 폭락 나오는 게 뭡니까? 금리 인상. 그렇게 되면서 뭡니까? 달러와의 강세 전환. 그래서 정상적인 결제통화의 강세 때문에 내려온 거지. 그래서 2014년, 2015년 유가 폭락 나올 때 시장이 빠집니까? 아니죠. 정상적인 수준으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시장, 글로벌 시장은 절대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2016년부터 수요의 증가, 경기의 호조. 그러고 나서 2018년도에 인위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 그러고 나서 다시 돌리는 과정에서 뭐 우한 폐렴 관련해서 세계 경기가 다소 둔화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결론은 큰 그림에서는 수요에 의한 유가 상승이냐, 결제통화의 약세에 의한 유가 상승이냐. 요것만 따지면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수요에 의한 유가 상승이 아니고 2007년 고점도 못 넘겼는데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LG화학의 주가가 2007년을 넘기면서 더 가요. 이유는 물어봤더니 이유를 물어보면 뭐라 그럴까? 유가 상승에 따른 재가공에 따른 실적 개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수요가 없는데 무슨 실적 개선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고점 대비해서 이러한 폭락세도 연출이 돼버리는 겁니다. 폭락세도. 마찬가지로 롯데케미칼 마찬가지예요. 롯데케미칼. 비이성적인 흐름. 2007년 대비해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결론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지금 다 놓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뭐를? 윤정두는 신라젠 말씀드릴 때도 설명을 드렸죠. 신라젠에서 우리가 수익 안 냈어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죠. HLB 작년에 수익 안 냈어요? 허벌나게 수익 냈죠. 그죠? 알테오전에서 최근에 수익 안 냈어요? 어마어마하게 상상을 초월하게 수익 냈죠. 7만 원에서부터 10만 1200원까지 불과 며칠 만에. 수익을 우리가 못 내요? 안 내요? 어마어마하게 내죠. 다만
수익을 내더라도 아무리 LG화학이 좋은 종목이더라도 거품일 땐 거품인 걸 인식하고 수익을 낸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지금 시장에서도 거품의 종목과 그럼 거품이 나는 종목은 테마주로서 분류해서 대처할 수 있고 그래야 고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실질적인 시장 수익률을 갖고 갈 수 있는 그 이상을 갖고 갈 수 있는 주도업종 기준에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현대차죠. 기아차죠. 좀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환율을. 엔화가 박살이 나 있어요. 일본의 토요타가 차 한 대를 1달러에 팔았다고 쳐요. 미국에서. 그럼 그전에는 124엔을 받았단 말이야. 1달러에 차 한 대 팔아서 124엔을 받았는데 엔화가 강세를 띠다 보니 1달러에 차 한 대를 팔아버리면 75엔뿐이 못 받아. 그러면 월급을 어떻게 줘요? 그러니까 1달러 50센트에 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비슷한 사양의 인지도가 일본 차가 좋긴 하지만은 비슷한 사양의 현대차 기아차는 환율이 얼마나 좋아요. 환율이 900원까지 깨져 내려가던 환율이 1100원대까지 리먼 터지고 나서 뭐 1600원 같은 게 1100원에서 다시 방어를 해줬잖아요. 얼마나 좋아. 900원에 1100원인데 일본은 엔화가 어마어마하게 강세고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실적 개선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조정을 받는 게 그 다음 범위가 바로 폭락의 범위가 아니고요. 바로 폭락이 아니죠. 그죠? 2015년까지 계속 횡보를 하죠. LG화학은 어떻게 돼요? 다시 볼까요? 롯데케미칼하고. 롯데케미칼은 2011년도 정점 딱 찍자마자 폭락이죠. 그죠? LG화학은 어때요? 똑같이 폭락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유가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설명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나라에. 없죠? 없단 말이야. 결과적으로는 현대차, 기아차가 버팅길 수 있었던 거는 이 당시 기준에 1차적으로 엔화가 약세를 띠는데 아주 버거울 수준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2015년도는 어떻게 돼요? 금리를 인상한다고까지 해버렸죠. 여기서 조정받는 이유는 그것뿐이 없다니까요. 여기서 오른 이유도 엔화의 약세뿐이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실적 개선, 엔화가 강세를 띠면서 실적 개선, 엔화가 약세를 띠면서 경쟁력이 다시 악화된 부분. 그건 어쩔 수 없는 내용 아닙니까? 엔화만 보면 되시는데 자꾸 다른 데서 답을 찾으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올랐는지도 모르고 왜 조정을 받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대처를 못한다는 거죠. 자, 엔화 보시면 어때요? 바닥 찍고 돌리죠. 여기까지는 그렇다면 현대차, 기아차는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기준? 그러고 나서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엔화의 추가적인 약세,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런 흐름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을 조금만 읽으실 수 있고,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시장을 조금만 읽으실 수 있고 조급함만 조금만 버리시면은 첫 번째, 시장 주도주에서 이런 상상을 초월하는 랠리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대형주가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 못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도주를 제대로 된 업황에서 잡자. 두 번째로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랠리가 나오는 종목군 중에서도 시장 수익률 대비해서 월등히 뛰어난 업종을 잡아야지 예전에 랠리가 나왔던 종목을 무작정 붙들고 가시면 그건 낭패를 본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말씀드린 컴퍼니 K, 바른손, 기생충 관련된 뭐 테마주, 또 제약바이오, 또 남북경협 다 좋은데 그러한 종목군들을 만약에 우리도 들어가고 있으니까 서로 편입해서 들어간다 손 치더라도 테마의 기준에서 그 흐름이 끝나게 되면 인위적인 주가 흐름이 끝나게 되면 빠르게 대처해서 좀 미련버리고 나오자. 이런 쪽은. 이런 쪽은. 수익 냈으면 수익 낸 걸로 끝내고 나와야지 미련 갖지 말자.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새로운 업종에서 또 기준을 잡자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2011년도 랠리까지를 보여드린 건데 지금의 기준은 어때요? 오늘 현재의 기준을 놓고 보셔야 여러분들이 와닿겠죠? 오늘 현재의 기준. 오늘 현재의 기준 보시면은 여러 개로 쪼개서 놓고 볼 수 있어요. 사실은. 2016년도에 바닥을 찍고 돌렸을 때 43%의 랠리, 특히 2017년도의 랠리가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상. 이 랠리 때의 주도주를 여러분들이 갖고 계셨느냐. 2017년 하반기에 테마주들의 랠리가 허벌났죠. 어마어마했죠. 제약바이오. 2018년도에 4월부터 해서 경협주의 폭발적인 랠리가 어마어마했죠. 그럼 그 테마주들은 테마주로서의 편입으로 기준 잡으면 돼요. 시장 주도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수를 그들이 지수를 견인했나요?
2017년 하반기에 그들이 지수를 견인했어요? 제약바이오가? 지수 자체를 견인은 못해요. 테마입니다. 말 그대로 테마입니다. 그리고 2016년 바닥 대비해서 여전히 시장은 2월 14일 기준으로 여전히 시장은 23%가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들 계좌가 올라와 있느냐? 1900포인트까지 밀려 내려갔던 2019년도 8월 대비해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과연 수익이 나 있느냐? 지금 한 16% 올라온 거예요. 여기로 따지면은 요 바닥에서부터 16%. 여러분들 계좌가 작년 8월 이후에 16% 올라와 있느냐? 또 작년 11월 저점 이후에 여러분들 계좌가 10% 이상 올라와 있느냐? 작년 12월 저점 이후에 또 공포감에 빠져서 1월 3일, 1월 6일 윤정두는 악을 쓰고 대세상승장입니다. 이런 일시적인 흔들림, 중동과의 문제, 미국과 중동과의 문제, 이게 문제가 된다면 CDS 프리미엄의 변화가 있을 거고요. 외환시장의 변동이 확대될 거고요. 상품 가격의 변동이 나타날 거고요. 금융시장 전체적으로 비이성적인 흐름이 나타날 겁니다. 그런 게 없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영화로 놓고 본다면 헬기가 뜨고 비행기가 뜨고 배가 뜨면서 자 미국 국민들은 다 우리나라로 오십시오. 중동과의 전쟁 때문에 한국도 테러의 위험이 있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이런 모습들이 나와야 돼. 더 심각한 거는 금융시장 자체가 동결돼야 됩니다. 그런 게 아닌데 자꾸 비이성적인 해석을 내놓고 여러분들이 힘들게 했죠. 또 이번에 코로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우한폐렴 관련해서 뭐 지난날에 사스가 어쩌고 지난날에 메르스가 어쩌고 윤정두가 2003년도 중앙일보 주간지에 인터뷰한 기사 내용부터 2015년도 MTN에서 방송해드린 그 방송 자료 내용부터 다 보여드리면서 뭐라 그랬어요? 2월 3일이 최저 바닥이 될 겁니다. 이제 그 테마도 끝났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50 모나리자 KM 8,000원에서부터 19,000원까지 초단기에 올라간 이런 KM 같은 종목군들 싹 정리하고 안 봅니다. 파루 쳐다도 안 봅니다. 2월 3일부터는 무조건 극대형주 갑니다. 2월 3일부터는 여러분들 겁내지 마세요 하면서 아예 공개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진칼, 호텔신라,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군들을 매수세는 공개적으로 들여버렸죠. 그게 최저점입니다. 그로부터 종목군들은 삼성전자 최소 10% 이상 그리고 나서 나머지 종목군들 20% 이상의 반등이 나온 거예요. 우리도 주력주의 계좌 수익률이 단타 종목 그리고 수익 종목 다 빼고 주력 종목에서만 14%, 15%가 나옵니다. 계좌 수익률이. 2월 지금 한 달 동안에만. 그런데 여러분들 계좌에 그 수익이 안 나온다는 거는 테마주들도 거의 끝자락에 잡아 들어가서 아차하는 사이에 두들겨 맞아서 예를 들면은 조금 있으면 시간 되면 보여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KM 같은 경우에 19,000원까지 19,400원 찍고 당일날 19,400원 찍었는데 화장실 갔다 왔더니 12,700원까지 밀려있어요. 컴퍼니 K가 금요일날 15,150원 찍더니 화장실 갔다 오니까 9,550원 찍고 있어요. 못 팔았어. 어떻게 할 건데? 그럼 못 팔았다고 계속 갖고 간다니까 또. 자, 보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종목 2004년, 2015년도에 비이성적인 테마 랠리가 형성이 되고 정부 정책에 기인돼서 아모레퍼시픽에 외국인도 팔고 기관도 내리파는 종목을 연기금만 때려서서 주가를 올렸죠. 그거 우리는 다 먹었죠. 윤정두의 캔들 강의에 맨 앞에 나오는 게 뭐예요? 아모레퍼시픽이잖아요. 그게 2015년도에 예제 교재인데 예제 드리자마자부터 폭풍 랠리 나와서 100% 올라왔잖아요. 시가총액 6조짜리, 시가총액 12조짜리. 아모레지, 아모레퍼시픽. 근데 그거는 테마주였지 주도력을 가져가는 주도주가 아니에요. 왜? 실적이 없으니까. 수급이 없으니까. 비이성적인 국민연금에서만 매수한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폭락이 나오고 수급이 꼬여 있는데 주도주가 아닌데 이런 종목을 지금도 선호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왜? 바닥 종목이라고. 바닥 종목이라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 마찬가지예요. 1,100만 주짜리 종목을 1,200만 주에 가깝죠. 그런 종목을 원래 제가 맨 처음 봤을 때 1,000만 주였어요. 근데 아마 증자가 있고 뭐 했던 것 같아요. 전환 물량 들어오고. 어찌됐건 지금 기준에 1,200만 주인데 5만 원짜리를 그럼 얼마예요? 5천억. 그 당시 기준에 1,200만 주였다고 치면 6천억짜리를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5천만 주짜리라고 할게요. 5천억.
그거를 1년 동안에 오바마 케어 핑계대고 1년 동안에 2조까지 땡깁니다. 2조까지 땡겨요. 외국인간 매수 하나도 없이. 그러나서 1년 만에 2조짜리를 1조로 만들어요. 1년 만에 50% 하락해요. 그러나서 1년 만에 1년이 아니에요. 5개월 만에 1조짜리를 6조로 만듭니다. 5개월 만에 1조짜리를 6조로. 외국인간 매수도 없이. 그리고 6조짜리를 미국에서의 힐러리 후보의 코멘트 한마디에 제약바이오가 무너지죠. 미국에서. 그거 조금 더 보여드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6조짜리를 6주 만에, 6주입니다. 6개월이 아니라 6주 만에 6조짜리가 3조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3조짜리를 2달 만에, 그것도 역시 6주예요. 6주 만에 3조짜리를 9조를 만들어요. 외국인간 수급 없이. 비이성적이죠? 그렇게 되면서 최순실 씨 터지고 나서 얘기가 좀 검은 자금이 들어온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시장에서 무지하게 돌았습니다. 어찌됐건 그런 비이성적인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움직인 종목. 운 좋게 2017년도에 운 좋게요. 운 좋게 하반기에 시장 제약바이오 폭등 랠리 나오면서 그때 한번 힘을 받아서 그나마 코딱지만큼 되게 많이 오른 것 같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0% 움직였거든요. 예? 제약바이오 랠리 감안하면 움직인 것도 아니죠, 사실상. 어찌됐든 이런 종목 아무리 보시피 뭐 한미약품 지금으로 따지면 뭐 현대로템, 현대건설, 경협주, 제약바이오 바보입니까? 지금 제약바이오가 다 똑같이 가요? 경협주가 다 똑같이 갑니까? 개별적인 흐름으로 가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우린 들어갔잖아요. 우린 들어갔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46만 5천 원에. 그리고 50만 원 근처에 전량 차익 실현했죠. 그거보다 더 올랐어요 지금.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약바이오로 들어갑니까? 개별 대장주의 기준으로 놓고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알테오전을 우리가 제약바이오로 놓고 보고 들어가요? 아닙니다. 알테오전의 단기적인 추세 흐름을 놓고 보는 거지 제약바이오 전체를 놓고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해되세요? 미련을 버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종목 다 들여다보세요. 안 되는 걸 자꾸 갖고 간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삼성전자 못 오를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오른 이유가 뭡니까? 실적이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 2013년도의 실적이 영업이익이 36조, 35조. 2016년도에 영업이익이 30조 이상했어요. 이때 30조 이상했습니다. 근데 29조를 형성하죠. 그리고 이때 32조 정도 예상을 했어요. 이때. 근데 32조를 예상했는데 컨센서스가 바뀐 게 1월부터 바뀝니다. 1월부터. 40조, 50조, 60조. 말 같지도 않은 게 근데 결국은 60조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달성해버려요. 그럼 2013년 대비해서 2013년도 영업이익 대비해서 80% 이상 증가거든요. 그럼 2013년도 고점 대비해서 주가는 80% 이상 오르는 게 맞죠. 또 한 가지는 화폐 가치의 훼손이 있죠. 또 한 가지는 자사주 이익 소각 14%한 거는 왜 얘기를 안 해요? 예?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주가가 7만 원 넘기고 있어도 이상할 게 없어요. 거기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랑 여기까지는 똑같이 움직입니다. 여기까지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랑 똑같이 움직여요. 약 140% 움직였거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똑같이 갑니다. 그러고 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여기서부터 이 고점에서부터 40% 정도 더 올라왔어요. 삼성전자는 그렇게 못 움직이고 있죠. 그러면 그 기준으로 놓고 따질 때 얼마? 40% 더 올라야 됩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대비 지금 대비 한 30% 되겠네요. 8만 원 정도 가야 정상이니까. 근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미국의 IT가 강세를 띠는 거는 예전의 흐름과는 다르다고 얘기를 하죠. 예전 IT 거품 때와는 지금의 기준은 예전의 IT 때가 바이오, 제약바이오처럼 거품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뭡니까? 실질적인 넷플릭스라든가 애플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이쪽의 실질적인 실적의 강세 거기에 아마존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되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기준은 예전처럼 D램을 컴퓨터 D램? PC D램?
2017년도에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와우에서. 응? 삼성전자의 강세, D램의 강세는 그때 당시 기준에 비트코인의 채굴 PC의 성량의 강화 때문에 강세. 바보 아니에요? 그러면 엔비디아가 강세를 띄어야지, 그래픽카드가. 결론적으로 D램이라는 것은 서버발 D램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의 흐름. 결론은 어떻게 돼 있어요? 결론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장이 40% 오를 때, 43% 오를 때 삼성전자 140% 올랐다는 얘기예요. 140%. 또 시장이 지금 현재 기준에서 23.4% 움직여 있을 때 삼성전자는 180% 움직여 있습니다. 또 시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18년 바닥 대비 지금까지 올라올 때 18% 정도, 16%, 18% 올라와 있을 때, 그럴 때 삼성전자는 4만 원에서 6만 원까지 50% 올라와 있죠. 40%, 50%. 시장 주도주라는 거는 시장 대비 강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매번 강한 게 아니라 지금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조선주가 강세를 띈 것처럼, 예전에 자동차가 강세를 띈 것처럼 지금의 현재 기준에서 IT의 실적이 바탕이 돼서 강세를 띈다는 겁니다. 실적이 바탕이 돼서. 하이닉스 보실까요? 시가총액이 지금 76조죠. 아주 단순 논리를 펴드려요. 이때 하이닉스가 2016년 2분기의 영업이익이 5천억 미만입니다. 분기 영업이익이. 지금은 2017년, 2018년 분기 영업이 5조를 넘겼죠. 10배 넘었어요. 10배. 주가가 10배 올라왔나요 지금? 아니죠. 왜 10배를 못 갈까? 성장성 대비해서 가도 되는데 뭐 그게 이제 정점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자산가치 대비해서는 자산가치가 얼마였어요? 2016년도에 시가총액 이 당시가 얼마냐면 18조 6천억이었습니다. 자산가치 26조. 지금 한 40조 넘길걸요? 왜? 영업마진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범위 유보금을 형성해 놨기 때문에요. 결론적으로 하이닉스의 실적 대비의 흐름, 그 이후에 이제 잠시 뭐 둔화되긴 했지만은 실적 대비의 주가 반영폭은 월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IT 업종이 시장 대비 지금 현재 강세를 띠는 거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내용처럼 이러한 IT 업종군이 무조건 좋습니다의 개념이라기보다 외국인 기관이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명분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놓고 보시면 2016년 이후에 어때요? 2016년 이후에 지금까지의 상승 랠리가 254%입니다. 예? 근데 2018년 1월 뭐 이런 고점, 또 삼성전자의 고점, 요 11월 고점을 잡아볼까요? 계산기 한번 두들겨 볼게요. 실제 윤정구 말이 맞나 틀리나? 등락률이 비슷한지 안 비슷한지 거의 똑같습니다. 마이너스 바닥지수 552.25 나누기 552.25 해주면 143% 올랐죠. 11월까지. 그죠? 143%. 삼성전자 어때요? 볼까요? 똑같이 움직입니다. 근데 왜 삼성전자가 못 움직였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2016년도 여기서부터 11월 고점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11월 고점까지. 자, 보시면은 57,520원 마이너스 21,760원 나누기 21,760원. 이거는 164.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요, 143. 거의 비슷하게 갔죠. 삼성전자가 조금 더 강하죠. 왜? 실질적인 D램에서 가장 수혜를 많이 받고 가장 실적 개선폭이 컸기 때문에. 그러던 것이 삼성전자가 여기서 고점을 찍고 밀렸고요. 그러고 나서 2018년, 19년도에 돌려야 되는데 제대로 못 돌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어때요? 여기서 고점 찍고 똑같이 2018년도에 눌렸단 말이에요. 근데 조정폭이 삼성전자 좀 더 깊었고, 그러고 나서 2019년도에 고점을 넘기는데 못 넘겼던 거죠. 고점은 못 넘기고 찔끔찔끔의 반등만. 그러다 하반기에 지금 강세를 띱니다. 예? 그러면 삼성전자가 못 갔던 이유를 가장 크게 설명을 드린다면은 정정 불안이라고 그랬어요. 정책과 정치적인 불안. 정부 정책과 정치적인 불안. 그거는 뭐 우리 정부가 지금 잘한다 못한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정책과 정치적인 불안이 있으면은요, 또 그것이 해소가 되면요, 어떤 변동이 나오냐면 이렇게 변동이 나와요.
일본 니케이 지수 보시면 2017년도에 하반기에만 요때 9월, 10월, 11월 요 3개월 동안만 움직인 변동성이 22%입니다. 지수 기준에서 상승을 초월하죠. 22%. 이게 뭐냐면 아베 총리가 총선에 승리했을 때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 안도 랠리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대급부에서 이 당시 기준의 북한과의 문제. 무슨 얘기냐면 북한과의 그 남북 정상회담이라든가 또 북미 정상회담에 있어서 미국과의 정책적인 트러블이 발생이 되죠. 그죠? 표면적으로는 좀 제한적이다 할지라도. 또 거기에 중국과의 좀 외교 문제 부분들이 버겁게 작용이 되죠. 뭐 사드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렇게 되면서 정책적인 불확실성 또 정치적인 최순실 사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뭐 기업인들에 대한 소환 조사라든가 그런 모든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눌려져 있던 거죠. 눌려져 있던 거죠. 근데 그 부분이 이제는 현 정부의 집권 기간이 절반을 넘어서고 있는 상태고 이제는 4월 달에 이제 총선이 있는 상태고 그렇게 되면서 정정 불안에 대한 오히려 불안감이 더 확대될 수 있지 않느냐? 아니죠. 그 부분이 시장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 범위의 해소 국면.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좀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레임덕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정부의 입김이 좀 줄어들게 되고 지금의 흐름이 개선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부분으로 시장이 돌려진다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어요. 어찌됐건 그러한 흐름 속에서 시장의 부담 요인 속에서 삼성전자의 뭐 실적의 둔화 이런 개념보다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앞전에 형성돼 있던 실적, 2013년도 고점에 형성돼 있던 그러한 실적, 35조 대비해서 올라와 있는 실적, 앞으로의 컨센서스에 대한 실적, 2021년에 53조 또 보잖아요. 향후 1년을 보는 거 아닙니까 또? 지금 올해 1년도 보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 부분의 실적 개선 폭이 그때 당시 고점 대비해서 월등히 높다라는 거고 거기에 53조, 58조, 59조 이렇게 형성되는 영업이익을 통해서 누적돼 있는 유보금 거기에 자사주익 소각 14% 그럼에도 눌려있던 부분은 코스피 200 지수에 대한 연동폭 외국인 기관의 불확실성에 대한 부담 요인 해지에 대한 요인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주가가 눌려 있었던 부분이죠. 어찌됐건 삼성전자가 시장을 지금 견인하는 게 사실이고요. 얘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른 업종이 대체한다. 아니죠. 아까 보셨잖아요. 다. 석유화학 업종 갈 때, 자동차 업종 갈 때, 조선 갈 때 다른 업종이 갑니까? 못 가요. 그 랠리가 몇 년? 1년, 2년, 3년 그 이상으로 형성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업종 지수 놓고 보시면 어때요? 여기서 보시면 코스피 지수, 그 다음 대형주입니다.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죠. IT는 월등하게 세게 움직이죠. 얘가 시장을 견인한 거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견인에 대한 명분이 있는 거고 이 수급까지 보여드릴 겁니다. 거기에 또 보겠습니다. 음식료 못 움직이죠 지금. 못 움직이는데 가져갈 이유가 없죠. 섬유유보 또 종이묵재 화학은 어때요? 화학 같은 경우에도 놓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폭발적으로 올라가죠. 근데 지금 화학이 움직이고 있을 때 정유화학이 움직이고 있을 때 다른 업종이 움직였나요? 다시 보실래요? 음식료, 섬유유복, 종이목재 폭발적으로 못 움직이죠. 화학 그러니까 이들이 가는 기준에서 이들이 가고 있는 기준에서 주도주가 부각되는 거고 다른 업종은 못 가요. 다 같이 가겠지. 그런 게 어딨냐는 거야. 의약품 그 당시에 못 갔죠. 그리고 이번에 정책에 힘입어서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부분은 한미약품의 변동성 3조짜리를 9조로 땡길 때 주변 종목군들의 변동성 그리고 17년도 기준에서의 전체적인 제약 바이오 정책에 의해서 고점 대비해서 지금 뭐 거의 못 움직이는 상황이죠. 시장 대비해서 비율은 비슷하고 비금속 광물 2008년 랠리 때 못 가죠. 철강금속 2008년 랠리 때 상품주들 막 간다고 어쩌저쩌 하더라도 얘도 결국은 못 움직였죠. 100% 지수 기준으로 기계 못 가죠. 2008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전기전자 어때요? 2008년도 9년도 10년도 못 가요. 11년도까지 랠리 나올 때 못 가요. 퍼센테이지가 안 나와요. 시장 150% 오를 때 지 혼자 못 가요. 지금은 가죠. 결론은
못 가는 쪽이 순환성으로 갈 겁니다. 뭐 못 가는 쪽이 갑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2008년 10월 저점 대비해서 올라간 거는 운수장비와 화학분이 없습니다. 운수장비, 화학. 응? 그래 안 그래요? 운수장비, 화학분이 없어요. 나머지는 못 갔죠. 다른 업종은. 못 갔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도 못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들을 봐야 돼? 왜? 예, 안녕하세요. 지금 전화는 그 가입 문의 전화나 이런 거는 조금 이따 하세요. 지금 한 분만 나와 계셔가지고 전화 받기가 다 원활치가 않습니다. 또 은행, 보험, 서비스. 요 기준도 다시 놓고 보여드릴 거예요. 어떻게 보여드릴 거냐면, 자, 종목 검색 기준에서 놓고 보시면은요, 어제도 잠시 보여드렸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작년 하반기의 기준을 잡아드려요. 작년 하반기 이후에 지금까지의 기준에서 조회를 해보시면은요, 외국인 기관 쌍끌이의 기준이에요. 외국인 기관 쌍끌이의 기준에서 순매수 금액 상입니다. 순매수 금액 상에 어떻게 몰려 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SDI, SKC, 코롱 PI, 일진 머티리얼즈, 사마 콘덴서, 덕산 네오룩스. 무슨 얘기예요? LP 시스템, 하나 머티리얼즈 전부 뭐예요? 기술주 위주로 대부분이 집중돼 있죠. 순매매 기준에서. 이 기준에 더 뚜렷한 것은 외국인들의 매집, 외국인들의 수급이 확 바뀌었죠. 외국인들의 매집 중에서 눈에 안 띄는 종목이 있어요. 우리 주력주도 여기 지금 안 들어가 있어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죠. 쌍끌이 매수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인들의 기준에서 DBI텍 우리가 12월 달부터 아주 공격적으로 유입한, 그 이전부터 들어갔지만 12월부터 여러분들께 공격적으로 오픈해드린, 그 이전부터 들어갔으면 13,000원에서부터 폭발적인 수익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주봉으로 놓고 보시면은요, 수급이 개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뺏깁니다. 19년 7월 22일부터 7월 12일부터 볼까요? 투자자 7월 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갖다 들이밀고 뭐 얘가 업황이 끝내줘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겪으셔서 필요 없잖아요. 7월 15일부터 보시죠. 자, 누적 보시면은 개인들이 이렇게 뺏기기도 하고 기관도 뺏겼죠. 그러면 이 쌍끌이 매수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도표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어요? 880만 주를 뺏겼습니다. 880만 주를. 880만 주를 빼앗기는 상태의 기준. 또 이거를 20일부터 잡아볼까요? 950만 주, 960만 주. 무슨 얘기냐면은 외국인들 위주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22%를 샀다는 거예요. 평균 단가 얼마에? 7월 22일 이후에. 응? 자, 외국인들이 22,000원의 매수 평균 단가 돼버립니다. 7월 22일 이후라면은. 맨 처음 화면에 제가 15% 이상의 매집이 단행되면 100% 이상, 50% 이상이라고 써드렸잖아요. 실질적으로는 100% 이상 들어 올려놔야만 차익 실현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죠. 어찌됐건 DBI텍 이런 종목군들의 22%의 매집, 4,400만 주짜리거든요. 윤정도를 믿으시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내용을 믿으시는 거예요. 실질적인 내용을. 어느 쪽에 집중돼서 자금이 투입됐고 어느 쪽에 매수가 들어왔는지. 외국인 기관의 입장에서요, 신라젠 이런 종목은 사지도 않아요. 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사는 것 같죠? 안 삽니다. DBI텍 같은 경우에 컨센서스 놓고 보시면 이제 시가총액 1조 넘는 종목인데요. 지금 뭐 올해 들어서의 컨센서스는 몇 가지 안 들어와 있는데 일단은 성장성이나 매출액 기준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놓고 보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서 성장성 부분이 굉장히 크게 개선된다는 쪽에 해석이 나오고 이것이 명분이 되니까 편입이 들어올 겁니다. 신라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 놓고 보시면요. 시가총액이 지금도 여전히 조 단위 이상, 조 단위가 이제 깨졌네요. 8,800억. 예. 지금 주가가 얼마죠? 잘 안 보니까 저도 12,400원. 10조까지 올라섰던 종목. 시가총액 10조까지. 매출액 50억, 60억, 70억짜리를 10조까지 땡겨 올려놓고 대주 지분 지금 10%입니다. 지들이 팔아먹었던 지분 중에 5%만 다시 여기서 사더라도 10배를 살 수 있잖아요.
15만 원, 10만 원 거기서 팔았다고 치면 10배를 살 수 있잖아요. 안 사잖아요, 지들이. 이런 종목에 대해서 컨센서스 자체가 나옵니까? 안 나와요. 분석 자체가 나오질 않아요.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 금요일날 문제됐었죠. 신라젠이든 헬릭스미스든 우리는 전부 다 수익을 냈던 종목이에요. 이거 얼마나 수익을 많이 냈어요. 시가총액이 얘가 2위까지 올랐던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 1조 5천억으로 쪼그라들었는데 1조가 넘는데도 컨센서스 자체가 나오질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기관 외국인 분석도 안 합니다. 수급도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와 이거 뭐 기관 외국인 들어왔다 나왔다 한다. 에이, 공매도 상환 정도 수준이고, 그리고 스몰캡을 운영하는 쪽의 수준. 운영사에서도 이런 종목을 편입하려면요 명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운영하는데 아무거나 막 사요? 사놓고 사후에 대처하는 게 아니라 사기 전에 정확한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적자 종목은 안 삽니다. 뭐 실적이 어느 정도 미만이면 안 삽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감사팀이 다 있는 거고. 결론적으로 지금 주도주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주도주에 대해서 자 일단 결론을 먼저 내려봅시다. 하나, 첫 번째. 주도주의 시장 주도주라는 것이 테마주냐 아니라는 거예요. 시장 주도주는 시장의 지수를 견인하는 업종. 그래서 2003년 랠리 때, 폭발적인 랠리 때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조선, 철강, 건설입니다. 조선의 30년 만에 업황 우조세, 철강의 모든 분야의 경기 회복세와 함께 실적 개선폭, 건설주의 중동 유가 폭등에 따른 중동 국가의 수혜, 이 세 가지죠. 나머지 테마 무지하게 많았어요. 잊어버리자는 거예요. 두 번째로 2008년 바닥 찍고, 글로벌 시장 기준에서는 2009년 바닥 찍고 2011년까지의 폭등 랠리. 돈이 랩 상품에 어마어마하게 몰렸죠. 그렇게 되면서 얼마예요? 어마어마한 돈이 몰리게 되면서 차화정 랠리, 70주 랠리가 나왔는데, 그중에 자동차는 실질 랠리였고 엔화의 강세 때문에 상대적인 이익. 화학 정유는 보여드렸잖아요. 절대 저것은 거품이지 실질적인 주도주 역할이 아니다. 결론적으로는 폭락으로 바로 연결이겠죠. 그게 지금의 제약바이오 경협주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자동차 플러스 테마주에서 수익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기준에서도 여러분들이 윤정두가 이렇게 2016년 3월 14일입니다. 월봉의 기준에 이 당시의 기준이면 지금으로 따지면 2만 원 초반입니다. 2만 원 초반에 이렇게 악을 쓰고 가지고 가시는데, 우리 고객님들은 삼성전자 한 종목만 갖고 계신 분들도 많다고 그랬죠. 많아요. 많이 계세요. 라이브 방송 접속도 안 해요. 인원은 계시는데 라이브 방송 같은 거 접속도 안 해요. 왜? 야, 문자만 줘. 삼성전자 고점에서 팔아주고 저점에서 사줘. 문자만 줘. 그래서 문자만 드리잖아요. 삼성전자 2016년도 3월에 들어가서 2017년도 8월, 9월에 전략 매도 사인 나갔죠. 그리고 LG전자를 샀고요. 이번에 삼성전자 매수해서 얼마? 59,000원, 6만 원 넘어서 전략 매도했죠. 그리고 55,000원대 다시 사요. 그래서 라이브 방송에 들어와 계시거나, 그러니까 VIP 회원 가입하신 분들은 삼성전자만 갖고 계신 분들도 고점에서 정리하고 저점에서 다시 사요. 그럼 고점에서 만약에 만 주를 갖고 계셨다고 치면 얼마요? 5억, 고점이면 6억 2천만 원? 6억 2천만 원에 매도하고, 고점에서 뭐 6만 원 매도했으면 6만 원에 6억에 매도하시고 5만 5천 원대부터 매수사인 다시 나갔죠. 그러면 5억 5천만 원 가지고 만 주를 살 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차이가 벌써 5천만 원이죠. 거기에 5만 5천 원에 사서 지금 다시 6만 1천 원대, 6만 1,800원. 고 매매 타임만을 원하세요. 1년에 매도 사인 한 번 나오더라도 그거 한 번만을 원하셔서 1년 가입을 하세요. 삼성전자 하나 갖고 계신 분들이. 근데 이제 또 외부에도 삼성전자 한 종목만 갖고 계신 분이 계세요. 많이 계시죠, 많이. 그러면서 이제 무방하거나 할 때 전화 와서 이제 물어보시죠. 삼성전자 어떻게, 무방해서 보세요. 혹은 뭐 가입을 하시든가. 근데 가입하기는 참 돈이 아깝거든. 그러니까 그냥 외부에 계세요. 그러면 이번에 어떻게 했어요? 삼성전자 59,000원, 6만 1,000원, 6만 2천원대 파셨나? 못 파셨을 것 같아. 가슴 고생하고 다시 돌려놨으니까 뭐 다행인데, 뭐 그 기회 비용이 아깝다면 아까운 거고, 오히려 그것이 그 정도 등락 범위에 1%만 위에서 팔고 1%만 밑에서 팔아도 1억이면 100만 원씩이에요. 1% 위에 팔고 1% 밑에 사면은 200만 원입니다. 1억의 기준이면.
한진칼 5만 원에 팔아서 4만 원에 다시 사면은, 예? 5만 원에 만약에 1억 원어치 들어가 있었다. 5만 원에 팔고 4만 원에 다시 사면은 25%. 양방으로 치면 50%. 그게 차이점인 거예요. 어찌됐건 삼성전자를 뭐 지금에 와서 아니죠. 월봉 차트 보여드리면서 이 당시에 캔들 교육할 때입니다. 자, 상승 잉태 확인형인데요. 수급 유입돼 있죠. 그 밖에 여러 가지가 있죠. 이거 잉태 확인형으로 될 겁니다. 편입하십시오. 공개 매수 사인. 상승 잉태 확인형에서 편입 들어가서 수익 냈다. 근데 미끄러 떨어져 내려온다. 이건 차익 실현했겠죠. 상승 장악 확인형 혹은 망치형의 기준에 편입해서 올라갔는데 하락 잉태 확인형 여기서 정리했겠죠. 그 캔들 교육만 해드린 거예요. 이 당시 기준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악을 써도 여러분들은 못 사세요. 지금도 작년 12월에도 못 사셨고 이번에도 못 사셨고 2월 4일날 공개 추천을 드려도 못 사셨고 그리고 나는 딴 데서 수익 더 났는데 상한가 먹었는데 하다가 어느 날 보면 없어져. 안 보여. 주봉 차트에서 우리가 배우는 갭에 대한 상승 부분 설정해드리면서 매매 사인 드렸죠.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어떻게 잡아드려요? 그냥 단순해요. 이렇게 잡아드려요. 이 가격이 올까? 윤종도 보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많이들 말씀하셨겠죠. 결국은 이게 다 여기서 갭에 대한 매수 사인 드린 거고 조금 전에 보신 화면이 여기에 여기. 시간 다 지나서 갖고 나온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내리사요. 내리. 삽니다. 갑니다. 삽니다. 갑니다. 차익 실현 언제 하나요? 차익 실현해서 뭐 사시게요? 삽니다. 갑니다. 예? 이게 뭐예요? 2013년도 사상 최대치 실적 냈을 때 고점 찍고 실적 전망 이제 빠그라지고 30조 미만의 영업이익으로 형성됐을 때. 저 고점이죠. 저 고점 넘길 때. 방송에서. 한두 번 그냥 추천드려? 제발 좀 삼성전자 좀 그만 갖고 나오라고 아글아글 쓰는데도 계속 갖고 나가죠. 이 월봉 차트의 목표 주가 아니에요. 누가 월봉 차트의 목표 주가를 천하의 삼성전자를 150만 원대에서 280만 원, 200만 원 이상을 드려요, 이렇게. 이게 200만 원 이상의 목표 주가가 150만 원일 때 상상이 돼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3만 원일 때 4만 원을 목표 주가로 30% 이상을.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 기관이 사서 주가가 오른대요. 외국인이 사서 오른대. 거짓말이라 그랬죠. 자사주 매입. 음봉 떨어져 내려올 때 걱정하지 마세요. 월봉 기준의 음봉 이거 꼬리 달고 돌릴 수 있으니 그때 가서 얘기합시다. 월봉 종가 생길 때 갭 메꾸면 그때 가서 얘기합시다. 목표 주가 그대로 갑니다. 9월 10일에 이게. 그러면서 사업별 이익에 대해서 영업이익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죠. 반도체 부분이 영업이익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IM 부분이 매출의 50% 이상. 이게 이제 핸드셋 부분이 되겠죠. 근데 DS 부분에서 DP, 디스플레이는 그다지.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는 이때 못 간 거고요. 나머지 다 IT 갈 때. 이런 거 다 보여드리면서 갤럭시 노트 7에 대한 수급 범위가 이렇게 악화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 당시 기준에 이렇게 개인에게 물량을 떠넘기는 흐름도 아니고 10만 주 이상의 매도세가 나온 것도 아니고 또 나왔다고 치더라도 변동성 부분이 앞전의 흐름하고 놓고 봤을 때 너무 과하지 않느냐? 얘네가 지금 반도체 비중이 이렇게 높아져 있고 또 핸드셋 같은 경우에 모델이 한두 개가 아닌데 무슨 노트 7에 대해서 걱정을 하느냐? 입술 다 터져가지고 11월 달에도 뭘 걱정하세요? 정치 리스크? 뭘 걱정하세요? 이렇게 해놓으면서 말씀드립니다. 마찬가지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여기서 이 아일랜드 갭이 형성될 때 이 기준에서 이게 얼마예요? 3만 원 초반이에요. 3만 원 초반. 외국인들의 누적 수급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말까지 이제 8월이죠. 근데 이게 12월까지 얼마 들어오냐면은 하이닉스 기준에 2조가 들어옵니다. 2조. 상상이 안 되죠. 2조가 얼마큼 들어오는지 규모를 모르시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매집한 종목이에요. 하반기에. 근데 안 사. 안 사는 이유는 별게 없어요. 하이닉스 변동폭 봐보세요. 이게 주봉인데 이 당시 기준의 주봉에서 3만 원짜리가 3만 4천 원, 10%좀 넘는데 걸리는 게 2달 가까이 걸려. 이거 사겠어요, 여러분들이? 윤정도는 악을 쓰고 살아 그러지. 이런 거는 매집이니까 삽니다. 이건 매집입니다. 초기에 공매도 상한 부분은 넘어서고 있습니다. 아일랜드 갭이 터졌습니다. 삼성전자 빼고 이게 SBS, CNBC예요. 삼성전자 빼고 봐야 될 종목 하이닉스지 그러면 뭐 업종을 뭐 여기저기 들여다보나?
하이닉스의 실적이 영업이익이 2015년도 기준에서 5조 3천억이었는데 2016년도 2분기까지 영업이익이 얼마? 5천억 이하로 깨져버렸어요. 근데 왜 사라고 그러냐고? 3분기부터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그렇게 해서 엄청난 실적 개선폭이 나오는 거예요. 외국인들 매수 평균 단가 대비해서 매집의 효과, 이거 어마어마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 KB금융 시장 주도주였죠. 2016년 기준에. 예? 금리를 올렸잖아요. 금리 올린 거. 2004년도에 금리 올릴 때 금융지주사들 폭등 나왔다 말씀드렸잖아요. KB금융 금리 올리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새벽랑 떴습니다. 월봉 차트 이렇습니다. 대바닥권이죠. 대바닥권 종목 사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얘는 어떻게 됐어요? 금리를 올리는 실적 개선폭에 대한 명분이 있고 수급 개선폭에 대한 흐름이 있고 결국은 뭐예요? 예? 남들 상한가 하루에 상한가 잡았습니다 하고 있을 때 윤정도는 방송에서 KB금융 3개월 만에 32% 수익 났습니다. 축하합니다. 박수 치십시오. 이게 수익 아니에요? 여러분들 계좌 수익은? 응? 통화스와프? 통화스와프라는 단어가 어디서부터 나오냐고. 응? 그런 내용들을 전부 여러분들이 확인해서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한금융지주 아까 보여드린 2003년부터 실질 금리 인상 시기 언제요?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시장 105% 오를 때 228%. 그 무겁다고 하는 금융지주사들이. 그러면 2015년도에 답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N소프트 19만 1,000원인데 목표가가 40만 원이. 다들 정신 나갔다고 그러죠. 왜? NC소프트의 주가가 주식수가 몇 주예요? 2,190만 주. 2,200만 주거든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주식수는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종목의 주식수는. 그래야 퍼센테이지를 알지. 얼마예요? 4조 4천억짜리 종목을 4조 4천억짜리 종목을 제약바이오가 아니고 폭등 나온다 그러면 폭등. 이 수익률 여기 나와 있죠. LG화학, 삼성전자, N소프트, 삼성전기, 삼성생명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수익 내고 싶은 거 아니에요? 이런 종목으로? 맞잖아요. N소프트 이런 마박권에서 캔들 교육할 텐데 캔들 다 보여드려가면서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신 주력주에 대한 내용 두 가지로 파트를 나눠서 해드렸는데 이 주력주, 업종 대표주에서 주력으로 부각될 수 있는 실적 그리고 수급이 뒷받침되는 종목군들. N소프트 지금 이 가격 대비 이게 얼마에 지금 보시는 게 25만 원이죠. 요 갭이 나온 게. 25만 원 대비해서부터 목표 주가 높이를 37만 원, 38만 원까지 잡아드린 거예요. 이 음봉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다 갖다 놓고 이거 걱정하지 마세요. 편입 들어가세요. 매집이 이렇게 됐습니다.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길 수 있는 그러한 매집이 단행됐습니다. 뭐가 무섭습니까? 윤정도랑 같이 가는데. 예? 결국은 최순실 씨의 그 흐름 그걸 벗어내고 그러니까 N소프트 같은 경우에 실적이 어마어마한 사상 최대치 실적을 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산 가치도 어마어마해서 이게 기술주가 맞냐, 게임주가 맞냐, 성장주가 맞냐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어요. 근데 정부 정책이 저쪽 한류는 키워주면서 정책 자체가 이쪽은 사행산업으로 그렇게 해서 뭐 청소년들 접속 시간 줄여버리고 뭐 그건 잘한 거죠 어찌 보면. 근데 그것이 너무 과했기 때문에 주가가 눌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일단은 사상 최대치 고점이 여기였고요. 방송에서 아까 보여드린 가격이 19만 원대가 여기입니다. 그죠? 19만 원대가. 근데 윤정도는 이미 수급의 범위에 있어서 지금 뭐 예전 수급은 안 보이십니다만 이 수급의 범위에 있어서 요렇게 돼 있었다고 수급이. 요렇게. 요렇게. 이 수급 범위에서 수급 개선 폭이 이 사상 최대치의 고점을 넘길 만큼의 수급이 형성됐고 그렇게 형성된 이유는 실적의 개선폭이고 근데 주가는 여기서 맴돌고 있는데 최순실 씨 사태 터지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변동성 확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그러고 나서 과도하게 차익 실현이 나오는데 오버슈팅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차익 실현. 그러고 나서 이제 수급 개선. 그죠? 여기까지 수급 개선. 우리는 추가적인 수급 부분을 봤기 때문에 이 라인을 돌린다. 매수. 요 고점을 넘기지 못한 상태에서 수급은 계속 지속 편입. 이런 종목이 여러분들의 포트에 들어가 있어야 수익으로 연동이 되는 겁니다. 그죠? 나머지 기준에서의 그 2016년 이후에 주도주 다시 보실까요? 자, 현대중공업 2016년도에
보여드렸잖아요. 2003년도에도 보여드리고 2016년도에도 주도주로 부각이 되는데 현대중공업의 실적 개선폭이 아니에요. 포스코나 현대중공업의 저 당시의 흐름은 공매도의 상환 플러스 정부 정책에 기인된 구조조정 관련해서 원샷법이라는 게 있죠. 일본에서 10년 이상, 12년 이상을 진행해왔던 원샷법. 뭐냐면 예를 들면 현대중공업이나 포스코 같은 경우가 구조조정을 좀 해야 되는데 구조조정을 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구조조정을 하려면 퇴직금을 좀 많이 주고 명태를 이렇게 단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수주가 없는데 계속해서 인원을 유지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퇴직금을 좀 더 주더라도 명태를 시켜야 되는데 퇴직금을 더 주게 되면은 그것을 결제를 했던 분이 훗날에 배임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원샷법이라고 해서 이제 그 일본에서 시행하던 그 전체적인 그 내용은 긴 제목이 있는데 그냥 원샷법이라고 할게요. 기억이 잘 안 나니까. 그 원샷법을 진행하게 되면서 야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 구조조정을 하고 회사를 정상화시키는 과정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정부는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배임에 대한 문제는 추후에 묻지 않겠다. 뭐 이런 식의 내용입니다. 예? 쉽게 설명드린다면. 그렇게 되면서 원샷법의 수혜가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보면은 뭐냐면 공매도 때문에 시장에서 대기업들이 너무너무 힘들어. 이게 2016년도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어. 공매도 클리너 작업을 해야겠다. 라고 하면서 주가가 움직입니다. 실적 개선 폭도 없이. 예? 그러니까 뭐냐면 공매도 상환이죠. 바닥 뭐 이런 데서 때렸던 공매도에 대해서 차익 실현인 거죠. 또 쇼커버링이 나온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일부 수급도 들어왔고. 그러고 나서 주가가 왜 움직이니? 그랬더니 낙폭과대래 자산가치 대비해서 너무 많이 빠졌대. 그렇게 따지면 한국전력이 자산가치 대비 더 빠진 건데. 어찌됐건 그러고 움직이다가 원샷법까지 가중이 되면서 그리고 현대중공업은 이제 인적 분할까지 가중이 되면서 그렇게 되면 폭발적인 랠리가 나온 거고요. 포스코도 마찬가지죠. 포스코도 결론적으로 뭐 쭉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만 여기서 보시면은 현대중공업이 지금 사명이 바뀌어서 현대중공업 사명이 뭐였죠? 한국해양조선인가요? 한국조선해양인가? 한국조선해양. 예. 한국조선해양의 경우에 보시면 앞부분의 수급이 지금 뭐 안타깝게 그 앞부분 아주 옛날 부분은 안타깝게 안 보이는데 어찌됐건 이 고점에서부터 찍어 누르고 조정을 받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려줄 때 여기의 범위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의 범위가 여기서부터 망치형이 뜹니다. 월봉 기준에 주봉에서도 다 캔들이 뜨고 쭉 뻗어 올라가는 기준 속에서 공매도 상한 부분 쇼커버링 부분 전부 그러고 나서 원샷법에 대한 수혜 부분 거기다 인적 분할까지 그렇게 되면서 그 랠리가 나왔다는 거죠. 그 이후에는 우리가 조선주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는 첫 번째 이유는 기업 분할이 되면서 4개 업체인가 5개 업체로 분할이 됐어요. 일일이 하나하나 실득을 따져서 지분율 따져서 해석하기 어렵다. 좀 포기하자. 그럼 포스코는?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업황 호조세,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가 살아나면 어떠한 부분에서도 이쪽은 그 수요가 들어온다. 즉 다시 보시면은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공매도 부분에 클리너, 그래서 공매도 상환, 그리고 조정을 깊게 받죠. 조정 굉장히 깊게 받은 겁니다. 저게. 조정을 깊게 받은 거예요. 이 고점에서부터. 왜? 공매도 상환에 의한 랠리였기 때문에 얘가 뭐 업황이 좋아지진 않잖아요. 2016년 초반에. 예? 경기가 얼등하게 좋아진 것도 아니고. 어찌됐건 망치형 뜨고 쭉 뻗어 올라가는 흐름의 조정. 그리고 나서 원샷법에 대한 수혜. 예? 그리고 요 정도에서 놓고 보시면은요. 캔들의 몸통과 꼬리를 돌리는 흐름에 앞전의 수급을 일단 넘깁니다. 이게 뒷받침되지 않으면 윤정도 혼자 북치고 장기고 할 수가 없어요. 앞부분의 수급을 넘기죠. 넘기고 나서 정점 찍을 때 또다시 앞부분의 수급을 넘기는 기점이 실질적으로 편입하기에는 편한 그런 기점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넘기잖아요. 그리고 정점 상태에서의 흐름. 여기서의 흐름. 근데 2018년도에 뭐가 나오죠? 시장 조종이 나오면서 미국 시장 쪽에서 금리의 인하. 트럼프 대통령의 억지. 금리의 인하가 나오면서 세계 경기의 둔화에 대한 우려감의 확대.
이러한 부분의 주가 조정, 그리고 주가 조정의 끝자락에 수급의 악화. 그죠? 결론적으로 포스코 부분은 2017년 고점 찍고 나서의 흐름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시장에 맞지 않는 종목이 돼버렸죠. 금리를 다시 올리고 경기가 확실하게 살아난다라는 인식들이 시장에서 형성되기 전에는. 그리고 그 인식이 형성돼서 윤정두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수급이 다시 개선돼야죠. 수급이 일정 범위 개선되는 지점에서 앞부분의 고점 대비해서의 수급, 이런 부분을 따져서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아닌 돌려져서 수급 개선될 때. 즉 주도주의 역할을 가져갈 때 시장보다 강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업황과, 그러니까 거시경제를 먼저 놓고 보자는 거죠. 예? 전체 글로벌 시장의 흐름, 그 다음에 업황, 거기에 실질적으로 외국인 기관이 수급을 넣어주느냐. 어떤 종목이든 수급이 뒷받침돼야 돼요. 다른 손 ENA도 광분 상태가 돼서 개인들이 말도 안 되게 막 그냥 공격적으로 매수세를 유입할 때, 그럴 때 폭발적인 랠리가 이어지는 거고, 그 공포감이 훼손될 때 급락이 나오는 거죠. 이런 극대형주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수익 기준은 다 잡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2016년 6월 24일이 브렉시트 당시예요. 윤정두는 악을 쓰고, 아니 브렉시트가 뭔 문제가 있습니까? 환율 변동성이 나타나긴 했지만 이것이 그 변동성이 엔화의 강세 흐름으로 연동되지 않았습니다. 하루짜리에 국한됐어요. 와, 이건 대박입니다. 지금도 와우에서 시황 돈 받고 팔아먹는 사람 있잖아요. 그 당시 공개적인 사과했죠. 왜? 경험치가 없다 보니까 옛날 얘기했던 거 자기가 뭔 얘기했는지도 모르는 거야. 남의 거 다 번역본 갖다 읽다 보니까. 경험이 없다 보니까 2003년, 2002년, 2000년 초반 뭐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시황을 해, 남의 걸 갖다가. 그러니까 브렉시트가 터졌는데 이건 난리 났다는 거야. 리먼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거야. 바보 아니에요? 결국은 그게 바닥이었죠. 시장이. 그렇게 되면서 그 당시에 시장 난리 났다. 그러면 전략 매도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야 또. 또 매도는 IT와 화학만 하라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는 이때 당시에 1억 계좌, 5억 계좌 기준으로 설정을 해놓고 이렇게 편입을 했을 때 기준에 수익률이 6월 24일 브렉시트 당시 포트폴리오 기준 잡고요. 그리고 나서 10월 21일 기준이면은 어떻게 됩니까? 40%. 4개월, 5개월 동안의 계좌 수익률입니다. 소형주 단타 종목 우리가 들어갔던 뭐 신라젠 이런 거 다 빼고 삼성전자, 엔소프트, 하나케미칼, KB금융, 포스코대우, 예? 하나테크 뭐 이런 종목의 기준에서 수익률이 마찬가지로 16년 11월 4일 날 포트 비중을 다시 바꿔놨어요. 왜? 미국의 대선 트럼프 대통령의 11월 9일 날에 우리나라 날짜 기준으로 11월 9일 날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그때 포트 리셋하고 11월 4일 날 리셋해놓고 새로 다 저가격에 새로 편입했다라고 했을 때 그 기준점에서 다시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2017년 6월에 그럼 얼마예요? 7개월 동안에 35%의 계좌 수익률. 나는 이거 만족 못한다 하시면은 VIP 회원 가입하실 이유도 없는 거고 관심을 가지실 이유도 없는 거예요. 뭐 하려고 가입해요? 이 수익보다 나는 수백 퍼센트 내가 수익 낼 수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그러시다면 뭐 지금 시간에 여러분들이 방송에 이렇게 들어와 계실 이유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다음 포트폴리오 보시면은요. 2017년 1월 14일입니다. 연초 하얏트 호텔 강연회에서 시장 주도주 14원 해가지고 보여드린 정해드린 포트예요. 이 포트가 결국은 6월달 기준 5개월이죠. 5개월 지난 기준에서 25%. 극대형주만 가지고 뭐 단타 친 거 다 빼고 그냥 그대로 매수해놓은 그대로의 기준에서 매수해놓은 그대로의 기준에서 일부 이제 뭐 수급 그 비중 범위는 조금 바꿔놨겠죠. 결론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시장 경험치 부분을 좀 놓고 보셔야 되는 게 맞고요. 시장 경험치. 30년 된 카드 이게 럭키증권 카드가 33년 됐죠. 럭키증권이 LG로 바뀐 걸로 따진다면은 그걸로만 따져도 30년입니다. 89년도인가에 아마 89년인가 91년에 럭키증권이 LG 투자증권으로 바뀌었거든요. 인물 검색하시면 다 나와요. 책 11권 썼고 수익률대 8차례 우승했으면 됐고 파생 대회에서도 2번, 3번 우승했으면 됐고 고려대 평생교육원 강사부터 해서
각 대학교, 또 증권사 임직원분들 전 증권사 다 들어가서 교육시키고, 우리나라 공중파 3사 다 나가고, 우리나라 경제TV, 케이블TV 생길 때부터 다 나가서 시청률 1위 다 해놓고, 마스터즈 리그 7,681% 수익 다 내고, 고객분들 수익 다 더불어서 가져가고, 그럼 됐죠 뭐. 대형주에서 이렇게 극대형주에서 SBS, CNBC 전문가 30명 모아놓고 한 수익률 대회 2016년입니다. 극대형주 가지고 삼성전자, 하나케미칼, NC소프트, KB금융 이런 종목으로 수익 내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JDI 진검승부가 누구네요? 윤정두지. 예? JDI 파트너스 아니에요? 현대중공업, 하나케미칼, 남들 뭐 진원생명과학 말 같지도 않은 퓨처캠, DSD 로봇, 한국 패키지 그게 여러분들 계좌의 수익을 내드립니까? 우리끼리 얘기해서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단타 종목 안 들어가냐고 맨날 단타 종목에서 수익 내면 뭐예요? 그게 계좌 수익에 어떤 영향을 미쳐요? 이 당시 기준에 현대중공업, 하나케미칼, 삼성중공업 가지고 JDI 진검승부라는 계좌 수익률은 43%입니다. 유일하게 KLX 초청 강연회를 비제도권 인사에서 유일하게 2005년도에 이미 그때부터 증권선물거래소 금융당국에 전부 인정받은 거죠. 그럼 가격에 대해서는 묻지 마세요. 회원가입비 뭐 할인해 주세요. 나는 7개월에 99만 원인 줄 알았어요. 예전에 방송 못 들은 게 있어서 다 해드렸잖아요. 다 해드렸으면 되지. 윤정두 거 200만 원인 거 몰랐어요? 거짓말이시지. 이게 2008년도 9월달 그 한국경제신문 광고예요. 거기에 가격이 얼마로 나와요? VIP 연회비 3천만 원에 골드가 월 150입니다. 우리나라 라이브 방송 가격은 윤정두가 다 올려놨어요. 특히 2007년도에. 근데 지금에 와서 나는 이거 몰랐어요. 뭘 몰라? 99만 원에 7달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해봐야 저희 직원들만 피곤해요. 대표님하고 통화해서 제가 안 돼요. 저하고 통화 자체도 안 될 뿐더러 윤정두랑 결론은 윤정두랑 같이 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럼 같이 가고 싶으면 정상적으로 과금하시면 되죠. 그래 예전 고객분들은 예전에 결제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그 내역에 대해서 한 차례 정도는 인상되기 전 가격으로 재가입하실 수 있거나 연장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고 말씀드렸던 거고 2007년부터 우리나라에서 150만 원 딱 정해놓고 그 이후에 할인한 적이 없는데 가격 자체를 다운시킨 적이 없잖아요. 뭐 2 플러스 1, 3 플러스 2 뭐 이렇게는 했어도 그러니까 더 이상 가격이나 이런 거 가지고 저희 직원들 힘들게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고 오늘 그 교육은 지금 10시 딱 2시간 해드렸는데 다음 주에 이 교육 강의를 확대를 할 거예요. 지금은 전체적인 어찌 보면은 소양 교육의 기준이 되겠죠. 근데 이제 실질적인 교육들 요 시간 이후에 추가적인 교육을 매직 시그널 교육을 제가 해드린다고 했으니까 더 듣고자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채팅방에 출석 체크도 할 겸 45번. 그럼 접속 인원의 최소 20% 이상만 45번을 눌러주시면 어차피 이제 매직 시그널에 대한 교육은 해드리기로 했는데 좀 더 이제 뭐 시간을 더 할애를 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리고 그렇지 않고 뭐 호응도도 없다. 그럼 뭐 하려고 해? 목 아파 죽었는데 지금. 호응도도 없고 그러면은 끝내야죠. 그죠? 그래서 접속 인원의 최소 20% 이상 45번을 눌러주세요. 지금 이제 갑자기 45번 누르세요 하다 보니까 못 누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 차분하게 눌러주세요. 저도 음악이라도 한 곡 틀어놓고 할 테니까 음악 틀어놓을 동안에 반모리슨의 곡 듣습니다. 한 곡 딱 4분 20초 듣는 동안에 여러분들도 물 한 잔 갖다 놓으시고 또 이렇게 하는 사이에 이제 보통 또 그 밖에 나갔다 오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상관없어요. 음악 한 곡 올려드리고 나서 바로 매직 시그널 교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